오랜만에 강정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테슬라 아저씨라는 별명 괜찮으세요? 아니 뭐 근데 저 테슬라만 하는 건 아니니까 저는 뭐 AI도 네, 다 하고 저는 그렇죠. 이제 주로 제 박사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기술이 어떻게 시장을 만드는지 시장. 네 저는 주로 시장 연구하는 것이 제 주 전공이고요. 제가 이제 2014년 15년 뭐 이렇게 대학원에 수업을 하면서 저는 네. 이커머스의 역사나 이런 것도 좀 하게 되면서 아마존을 다뤘고 또 제가 독일에서 일을 또 공부를 한 12년 맞아요. 하다 보니까 자동차 산업을 많이 하다 보고 또 제가 우연히 또 현대자동차 임원 교육을 또 꾸준히 맡게 되고 있고 지금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테슬라 부분을 2016년부터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전기차 관련해서 네. 주식 투자를 안 하고 있었을 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잠깐 공직에 잠깐 있고 맞아요. 나서 네. 다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럼 공부를 해야지라고 해서 이제 테슬라 책을 쓰게 되면서 네. 그렇게 통했지만 저는 뭐 AI도 관련된 글도 책도 쓰고 작년에 이제 AI 에이전트 관련 책을 제가 맞아요. 출판했던 거고요. 그래서 주로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은 네. 테슬라 아저씨 덕분에 돈 버신 분들 많거든요. 테슬라 제가 투자로. 낮았을 때부터 막 투자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테슬라 아저씨 덕분이라고 합시다. 일론 머스크가 인류 그렇죠. 최초로 7천억 달러 이상. 그것도 테슬라 아저씨 덕분에. 그럼. 네. 그럼 어떻게 보셨어요? 일론 머스크의 그 세계 최고 부자 그 전부터 있었고. 네네. 달러웨이 얼마입니까? 재판이요. 7천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이게 얼마였더라? 들었었는데 1,000조. 천조의 천조. 사나이. 근데 사실은 이번에 델러웨이 판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네. 뭐 그거는 저는 정당한 판결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주식 보상안. 네네. 주식 보상안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의결 과정에서 클리어하지 않았다. 뭐, 이 부분이 판사가 문제를 삼았던 거잖아요. 1심 판사가. 근데 뭐, 그래서 재투표도 한번 하고,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주주총회. 예. 그래서 했었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당한 보상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일론 머스크가 월급을 안 받고 지냈던 거고, 네. 그것도 다 조건부였잖아요. 기업 가치가 얼마 올라가면 보상하는 것이지, 그렇죠. 무조건 몇 년 지나면 얼마 주겠다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당한 보상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는 또 나아가서 요번에 이제 11월 8일 날 통과했던 또 주주 보상안, 일론 머스크 보상안, 보상, CEO 예. 보상안에 대해서는 충돌하지 않습니다. 요번에 달러웨이가 거기 조항이 적혀 있어요. 달러웨이에서 만약에 테슬라가 이길 경우에는 그 부분을 빼고 준다예요. 그러니까 35년에 중복이 아니라. 네. 중복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블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건 빼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주주들한테 손해 볼 건 전혀 없다라는 거고 이건 이거대로. 아하. 그리고 이번에 보상안이 나온 것 또한 조건부죠. 근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12단계의 단계별 목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한국에는 너무 큰 돈을 받다 보니까 35년에 그것만 많이 보도가 되는데 총액만. 총액에만 너무 기가 막힌 돈이잖아요. 네네네. 저는 입에도 못 담겠어요. 도대체 얼마나 하는지 한국 돈으로 이게 얼마며 몇 경인데 이 몇 경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인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12단계로 시간별, 기간별로 쪼개져 있다라는 거고 목표가 그 부분은 대단히 뭐가 중요하냐면 어떤 걸 읽어낼 수 있냐면 이 합의안을 이사회와 일론 머스크 CEO가 대단히 오랜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몇 년도에는 로보택시가 나올 거고 몇 년도에는 옵티머스가 나올 거고 요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다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돈이 한두 푼이 걸린 일이 아닌데 익스닷컴에다가 내년도에 자율주행이야 이거랑 다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자신의 진짜 재산도 다 걸려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사실은 또 테슬라에 대한 지배력도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 주식으로 받는 거니까요. 그럼 일론 머스크가 다 계산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도 보수적으로 잡았겠죠. 그렇죠.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2026년부터 이제 그 보상안이 작동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2026년부터는 테슬라의 펀다멘탈이 이제는 방향성으로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펀다멘탈이 실제로 AI와 로봇 회사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구조성을 지난 11월 8일 날 있었던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거라는 거죠. 아하. 그래서 저는 이 구조성이라는 건 여러분 특정한 외부 변수 외에는 이거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외부 변수는 있어요. 저는 가장 큰 리스크는 일론 머스크가 총 맞는 거. 저 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얼마나 많은 부자예요. 그러니까 안전. 이 안전 이건 되게 분명히 큰 리스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극적 사건하고 연관을 갖게 됩니다. 맞아요. 아무리 잘 되더라도 교통사고로 누가 사망을 한다든지 샤오미 같은 경우도 사망 사건이 있었잖아요. 샤오미의 사망 사건은 이래저래 뭐 이렇게 뭐 중국에서도 누르려고 했지만 그것도
안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처럼 테슬라에서 사망 사건 나온다? 이런 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외부적인 요소들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거시 경제 상황 때문에 안 된다. 이건 또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제외한다라면 저는 올해 4, 5월 달부터 저는 처음으로 오늘 말씀드린 건데 제가 다른 방송에서 얘기 안 했던 건데 1월 달 정도에는 테슬라의 주가가 한 100, 저는 맥스 100달러까지도 그러니까 100달러로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지금 500달러라면 400달러까지도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26년 1월에 테슬라 주가 조정받을 수 있다고요? 조정받을 수 있다고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요? 네, 조정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항상 주가는 기대치의 스토리의 라인에 반응하는 거라 보는데 1월 2일 날 이제 다음 주죠, 사실. 1월 2일 날 2025년 4분기 실적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재무 실적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는 딜리버리, 그러니까 얼마나 인도량을 인도량. 팔았는가. 이번에는 항상 이제 인도량과 함께 에너지 부분 판매량도 같이 나올 텐데요. 그 부분이 이제 작년 4분기 대비해서 올라갈까 안 내려갈까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컨센서스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컨센서스를 위로 올라가느냐 밑으로 가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거고 또 그렇게 해서 저는 밑으로 갈 거라고 봐요. 큰 폭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거를 다 합쳐봤더니 2025년 전체가 2024년보다 안 좋았더라. 이러면 크게는 아니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상승시켜줄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전 요인이 하차한 로보택시의 본격적인 운영은 1월 달에 안 될 거거든요. 그렇죠. 네, 1월 달에 안 될 거기 때문에 되더라도 지금 2대도 올라다니는 걸 갖고도 좀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뭐 또 캘리포니아에서 2대가 또 목격이 되겠죠. 또 뭐 마이애미에서 2대가 목격될 수도 있겠죠. 이런 거 한 6, 7대가 뭐 토탈 합쳐서 한 10대 정도가 목격돼도 펀더멘털이 되게 가까워지는 거지만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 기술적으로 놀라운 거죠. 테슬라는 이걸로 테스트를 끝내고 나서 OTA로 업데이트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업데이트만 하면 모든 차에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놀라운 기술적 성취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되는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가기에는 힘이 붙인다라는 거죠. 이미 다 반영돼서. 네. 이 힘은 다시 언제 만들어지냐면 결국은 사이버캡이 만들어질 거고 사이버캡이 생산되고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붙을 텐데 저는 사이버캡에 당연히 핸들 붙을 거라고 봐요. 사이버캡이란 로보택시. 로보택시 전용으로 만든 차량이죠. 차량. 이것이 4월부터 양산 계획이라고 분명하게 지난 이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일론 머스크가 구두로 얘기를 했던 거니까 아마 이번 1월 말에 있을 1분기 실적 발표 때도 구체적인 일정이 나올 거라고 봐요.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면서 사이버캡이 언제부터 생산될 거다. 4월부터인지 5월부터인지 또 세마이 트럭이 언제부터 생산될 건지 옵티머스가 언제부터 생산될지에 대한 타임라인이 나오면서 그때부터는 주가가 저는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지만 이 실적에 나오면서 또 엄청난 글들이 비판글이 나올 거예요. 차량 판매는 정말 저조하다. 앞으로 미국에서는 반등될 기미가 안 보인다. 지금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중국에서는 잘 팔리고 있지만 한국에서 오죽하면 한국이 전 세계 3위 국가로 지금 올라갔겠어요. 근데 유럽 안 되죠. 미국 잘 안 되죠. 이 상황에서 과연 회의론자들은 또 계속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충하면서 아마 500달러를 돌파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주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요인은 이미 다 선반영되어 있고 숫자를 보고 좀 실망할 일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금은 보수적으로 조정의 국면이 좀 조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1월 2일 이후로 그리고 아니면 이제 저 댓글 난리가 나겠죠. 근데 이건 참고만 모든 투자 의사결정은 본인 책임에 본인이 하시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이 가능성이 유일한 2026년 테슬라의 주가를 하방하는 압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만 지나가면 사실은 문제 없다. 그 이후로부터 이제는 본격적인 펀더멘털이 작동하기 시작할 거고 사이버캡이 나올 거고 여기에 로보택시가 본격적으로 될 거고 저는 D-Day는 6월 11일 날 있는 올림픽이라고 생각해요. 북중 월드컵? 월드컵. 올림픽이래요. 월드컵. 월드컵. 네, 월드컵. 멕시코, 미국, 캐나다에서 열리는데 그렇죠. 미국의 11개 도시에서 열립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2개 도시가 텍사스예요. 맞아요. 그러면 11개 도시, 뭐 뉴저지에서는 결승전은 이제 뉴저지하고 뉴욕 이렇게 같은 곳에서 하잖아요. 여기는 못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결승전은 아니지만 그 예선전이 조별리그가 열리고 있는 여러 도시 중에서 최소한 마이애미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LA도 좀 가능성이 좀 있고 한 4-5개 주에서만 이것이 작동돼도 전 세계인에게
그렇죠. 언론, 방송 다 오죠. 축구 팬들 전 세계 다 오죠. 그다음에 제가 항상 뭐 이건 좀 개연성 없을 수도 있지만 로보택시 앱 여러분 설치 가능한 거 아세요? 한국에서도? 벌써요? 로보택시도 없는데? 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오. 여러분들 한번 네. 앱스토어에서만 아이폰에서 네. 로보택시라고 검색을 하시면 테슬라 로보택시 앱을 한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가입도 해보고 제가 다 설치까지 다 했어요. 아니 그런다 부른다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와요.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리 오진 깔아가지고 깔아가지고 바로 미국 가면 되잖아요. 저 거구나. 신용카드도 예. 다 집어해놨어요. 아, 그러니까 미국 우리 갈 때. 예, 네. 우버 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예, 예. 미리 그러니까 깔아놔서. 이건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저는 여기에 안 나왔지만 저는 저의 이건 개인 추론이에요. 예. 월드컵이 가장 중요한 빅 이벤트다. 여기에 맞춰서 준비를. 경험을 해보잖아요. 공항에서 내려서 그쵸. 경기장 갈 때 타보고 이동할 때 타보고 아. 이럴 때 느껴지는 이 무인 로보택시에서의 이 만족감, 경험치는 정말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이것은 정말 글로벌로 정말 중요한 마케팅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저는 전면화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6월달 전후로 해서는 저는 테슬라 주가는 상승 모멘텀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1월에는 약간 주춤하다가 주춤할 가능성이 네, 있다는 거죠. 가능성이. 반드시 주춤한다는 네, 것이 네.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실적 주춤할 기반으로 요인이 있다는 네. 거죠. 그런 요인들 스토리를 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혹시 이번에 그 우리나라에서 FSD 작동하는 거 혹시 네. 그 영상 보셨어요? 아유, 그럼요. 다 보고. 장난 아니죠. 그렇죠. 네. 저는 현대자동차 아시는 분들도 있어서 같이 만나서 토론도 해보고. 예. FSD, 뭐 한국에서 본 분들이 놀라셨잖아요. 한국에서의 파인 튜닝, 즉, 추가 연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 공개됐는데도 그 정도가 나온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뭐 티맵이라든지 네. 우리나라 지도랑 연동은 안 돼 있는데 네. 그냥 카메라로 지가 보고 다니면서 간다는 거잖아요. 네. 테슬라형 FSD용으로 티맵이 있긴 해요. 네. 그 티맵을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티맵하고 협업을 한 건데요. 네. 우리가 쓰는 그 스마트폰에 쓰고 있는 티맵하고 좀 다른 음. 테슬라하고만 계약된. 근데 아직 그 정밀 지도라든지 이런 거는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지하나 이런 데서는 좀 헤맨다 하고 네. 그다음에 장애인 주차장 구별 못하는 거. 네. 그 정도 빼고는 네. 뭐 아니, 완벽이라는 표현을 쓰면 좀 그렇긴 한데 그렇죠. 근데 하여튼 괜찮다 많은 하더라고요. 부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번에 캘리포니아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전 사태 때 이 웨이모. 웨이모는 멈췄고 테슬라는 진행을 했잖아요. 네. 그 근본적인 기술의 차이가 있었던 건데 지금까지는 뭐 거칠게 표현하면 웨이모는 고급 기술과 고급 돈을 써가지고 잘 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일부 테슬라의 FSD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짜치다. 왜 좀 비싼 라이다를 쓰지? 고급장비를. 카메라를 네. 해가지고 하느냐는데 이거는 기술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웨이모는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도로에다가 선로를 까는 겁니다. 웨이모만 다닐 수 있게끔 이 정말 고급 고해상도의 지도를 만들어내고 그걸 계속해서 매칭시켜가면서 확인하면서 이 달릴 수 있는 그 구간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테슬라가 접근하는 거 방식은 엔드-투-엔드 AI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을 다양한 유튜브 채널 보니까 좀 다르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까지 이 한쪽의 엔드는 이 인식하는 것, 내 주변 환경을 카메라로 하든 라이다로 하든 레이더로 하든 이것이 AI가 작동됐던 거고 그 반대편에는 규칙 기반이었던 거죠. 즉 개발자가 인간이 집어넣는 거예요. 빨간불에서 멈춰, 앞차와의 거리를 어느 정도 유지해. 이렇게 인간이 규칙을 하다가 테슬라도 이것을 언제까지 했습니까? FSD 버전 11까지. 버전 12부터 테슬라가 엔드-투-엔드 A로 바뀌죠. 그건 뭐냐면 여기서 어떠한 규칙을 데이터로부터 AI가 기계가 머신이 스스로 뽑아내는 것. 그러니까 한쪽 액션과 리액션에 대한 부분들을 AI가 뽑아내는 것을 하게 되면서 이쪽 엔드도 즉 인식과 주변에 대한 인식과 상황 판단에 따른 플래닝과 거기에 따른 하기 행위를 하는 이 엔드도 규칙도 AI가 만들어내는 건데 이것이 왜 장점이 있냐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좀 이렇게 비유를 들어 좀 그렇지만 자율주행이 가야 될 길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간다.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여러분 쉽게 갑니다. 왜냐하면 뭐 고속도로에서 달리고 큰 길, 큰 길 규칙을 인간도 생각해낼 수가 있어요. 네. 포디투다 요번에 송창에서 물러나고 나서 영상 풀렸지만 잘하잖아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자동차 전용 도로니까. 여러분 그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중국 기업부터 시작해서 다 가요. 다 갑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기가 이거를 심지어는 웨이모에 있는 CTO가 스탠퍼드 MIT 가서 강연할 때 이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던 시간 대비 여기서부터 여기 가는 시간이 더 걸린다. 수십 배 더 걸린다. 수십 배. 골목길 찾아가고. 그러니까 이
디테일한 조정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사람들 내리고 하차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건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걸 갖다가 롱테일 오브 엣지 케이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즉 개발자가 인간이 예측하지 못했던 수많은 이 어려운 경우의 수를 엣지 케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이번에 정전 사태도 그거가 될 수도 있고 폭우가 예측하지 올 수도 못했던. 있고 폭설이 올 수도 있고 뭐 갑자기 뭐 교통사고가 앞에 날 수도 있고 오토바이가 가다 쓰러질 수도 있고 정말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무수한 그렇죠. 것들이 있잖아요. 예. 요 엣지 케이스를 해결하는 거를 인간이 다 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 주행 데이터를 다 어마어마하게 모아놓으면 그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전에 네. 고속도로에서 옆으로 쓰러져서 누워있는 트럭 발견 못해가지고 인식 못해서 갖다 박은 테슬라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그게 학습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트럭이 그런 일들이- 누워있는 상황. 네네.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그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풀어낸다는 거. 이걸 롱테일이라고 한다는 거죠. 예. 긴 꼬리처럼 있는 수많은 사례들을 다 해결하려면 인간이 다 개발 코딩을 하는 것보다 인간을 모방하는 방식으로 테슬라는 갔다라는 거고 이 부분이 성공하고 있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한 것이 이번에 캘리포니아 사건이었다라는 거고 이러면서 대단히 인식 전환이 많이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전 현재 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만들어내기가 어렵다라는 거고 이 부분에서 컴퓨팅 파워와 주행 데이터만 있으면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지금 테슬라는 좋아지고 있거든요. 12에서 13 갈 때, 13에서 14 갈 때 12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버전. 네, 버전 12 FSD. 네. 회전 교차로의 여러분 교통 규칙은 인간이 코딩해서 규칙 기반으로 하는 웨이모는 무조건 일단 멈춰요. 네네. 여러분 원래 무조건 들어가면 안 돼요. 100% 0 속도 0으로 멈춘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회전 교차를 원래 룰이. 네, 룰은 앞차가 있든 없든 0으로 해놓은 다음에 회전하고 있는 차가 없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랑 미국이랑 달라요. 반대. 아 맞아. 또 좀 다르대요. 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버전 12로 가면서 얘가 속도만 살짝 줄이고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람이 하듯이. 네, 사람이 하듯이. 왜냐? 미국 운전자의 99%가 안 그냥 지켜. 안 지키고 들어간다. 멀리서 봤을 때 없는데 굳이 멈췄다 들어갈 리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건데 조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이것이 인간을 모방하는 것에서 나오는 초반의 한계일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인간을 모방하는 데이터만 많으면 자, 보세요. 또 테슬라 FSD 쓰고 있는 게 MOE라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라고 해서 네. 전문가들로 다양하게 구성됩니다. 눈길에서는 스웨덴 전문가가 나타나요. 갑자기. 왜 눈길 운전은 많이 오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에 있는 네, 데이터가 학습을 잘한 거죠. 야, 이렇게 이제 온다든지, 예를 들면은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장마철 운전자는 서울 운전자가 여름.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전문가 도메인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고, 이번에 슬로트라고 하는 나무늘보 버전이 도입이 됐잖아요. 그런 건 이제 나무늘보처럼 운전하는 그러니까 전문가가 있는 거고, 여기에 매드맥스, 거칠게 운전하는 애가 있는 거고, 이런 식의 어떠한 다양한 MOE 모델이 FSD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엄청난 유형별로 다양하게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게 모드 설정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모두 설치 가능해요. 요번에 도입된 게 슬로트, 그러니까 나무늘보 모델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왜 도입했을까요? 더 조심스럽게. 결국은 운전을 잘한다는 것, 저는 뭐 과거에는 운전을 좀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딴 사람이 타더니 너 어떻게 이렇게 운전을 거칠게 하냐 그러더라고요. 운전을 잘한다는 건 여러분 정말 지극히 주관적이고. 그렇죠. 지극히 맞아요. 주관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드가 있어야 되는 거고, 얘가 모방을 할 때도 테슬라가 이렇게 목적 함수를 둬서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을 쫓아가게 합니다. 운전을 거칠게 하는 사람, 뭐 갑자기 모든 거 브레이크 쓰고 급발진하고 급제동하고 이런 사람들 거는 점수를 안 줘요.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따라야 될 인간으로서의 표준들을 설정을 해주거든요. 그 주행 데이터를 중심으로 걸러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엔 잘해도 특히 누굽니까?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애들은 그거 우리가 보기에는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안전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또 안전의 기준은 또 다르거든요. 그럼 테슬라도 여기를 통과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전당국의 기준이 이게 뭐 명문화되어 있어도 실제로 모든 경우에다가 구현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어렵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안전한다는 그 요원들도 사실은 평가할 때 되게 주관성이 들어가요. 기준이 있긴 있어도. 카테고리별로 기준이 있어도 주관적으로 들어가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기준과 한국의 도로교통안전국의 기준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나라들마다의 규제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운전을 잘한다는 건 매우 주관적이다. 왜?
근데 하필 이게 왜 테슬라한테 중요하냐? 테슬라는 인간을 모방하고 있으니까. 인간을 모방하는 그런 구도에 있다라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컴퓨팅 파워와 데이터가 맞춰지면서 대단히 빠른 속도로 이거를 완성하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마지막 끝단 정말 어려운 디테일들을 네. 훨씬 더 빠르게 해낼 수 있다. 네네. 그런 완성도가 갑자기 쭉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과의 테크놀로지 갭, 그러니까 기술 격차가 커질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기술 격차는 처음부터 80% 구간까지 커지지 않습니다. 여기는 누구든지 쫓아올 수 있으니까요. 기술들이 좋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포디투다 때 이거 보여준 거예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쫙 달려가지고 그거 빠져나가는 거? 그것도 안 되면 이것도 아닌 거죠. 문제는 걔가 부산에서 회전교차를 잘하느냐, 네. 강남역 뒷골목에서 운전을 잘하느냐, 그렇죠. 폭우가 왔을 때 잘하느냐,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강남역 침수됐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막 폭우가 와가지고 막 맨홀 뚫고 막 올라오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한국. 폭설이 왔을 때 언덕길 어떻게 할 것이냐. 마을 버스를 지금 추월할까 말까 해서 추월했더니 상대방이 차 있더라. 상대 그 차선에.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백해서 후진해서 갈 거냐. 이번에 영상 공개된 거 그거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 어떤 거요? 그 차가 한 대 서 있었던 거예요. 그냥 왕복 2차선 좁은 길에서 추월하려고 했어. 근데 앞에 차가 와. 지가 혼자 후진해. 비상등 켜면서 미안하다고. 네. 그게 인간이 하는 걸 봤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여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잘 되는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엣지 케이스하고나 엣지 케이스와 유사한 경우에 이 차가 안전하게 운전할. 왜냐하면 사고는 그런 데서 나거든요. 여러분 고속도로가 엣지 케이스. 사고가 가장 적은 도로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는 건 정말 길이 안 좋거나 날씨가 안 좋거나 뭐 졸았거나 깜빡했거나 이런 것. 물론 대형 사고가 납니다. 그렇죠. 하지만 도로교통이 가장 쉬운 곳이거든요. 아니, 청계천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순환차도 포디투다시 만들어놨는데 그게 뭐 스탑앤 고지. 그게 무슨 운전이에요, 거기서. 가다서다만 계속 천천히만 해줘도 거기는 한 바퀴 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가 나지 않고 안전하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운전하면서 느꼈던 차 이러다 사고 나겠다 이런 거 운전하다 느끼시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런 데서 조심해서 안전하게 하는 거예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근데 워낙 기준마다 운전을 잘한다는 기준은 너무나도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되게 다양하게 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도로교통안전국에 통과하는 거다. 그들이 세우는 운전을 잘한다는 기준을 완성시키는 거고 저는 나무늘보는 그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질문 있습니다. 네네. 그럼 80에서 100까지 갈 때 그 네. 가능한 모든 엣지 케이스들을 기존의 주행 데이터에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엣지 케이스를 스스로 이 AI가 갖고 있다는 거죠.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갖고 있다는 네. 거고 거기에서 판단하는 능력들은 계속해서 진화하겠죠. 그런데 테슬라의 장점이라는 게 뭐냐면 전 세계에 판매된 차량 데이터에서 그걸 모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신호등이 5구 있는 데도 있대 색깔이. 색깔이 5개요? 네, 색깔이 5개도 있고요. 신호등이 세모로 구성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십자 모양도 있고요. 신호등이 한자 적혀 있는 데도 있고요. 그 그거를 개발자가 어떻게 다 입력하겠어요. 막 달리고 있는데 말고지 들어오죠, 막. 그러니까 테슬라 차량은 이제 인도에서도 판매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에서도 데이터를 모은다는 겁니다. 코끼리가 막 돌아다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서는 다 들어와야 돼요. 유럽의 모든 땅들, 대한민국의 땅들, 일본의 영국이라든지 호주처럼 왼쪽 운전 차선에 이런 부분들, 이런 모든 것들이 오른쪽 운전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데이터가 다 있으면 MOE 방식에 의해서 훨씬 더 진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빨간불일 땐 서라라고 입력해 놓는 게 아니라 빨간불일 때 사람들이 서던데 이거예요. 그거죠. 그것이 엔드-투-엔드예요. 핵심이죠. 그러니까 신기하다. 모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원래 우리가 머신러닝 하면 인간의 개발자들이 규칙 집어넣는 데는 10초도 안 걸려요. 눈은 2개고 정상적인 사람은 코는 하나고 입은 하나야. 10초밖에 안 걸리잖아요. 근데 그거 머신러닝에서 그거 알려면 이 규칙을 알려면 수백만 장의 사진이 필요해요. 수백만 장의 사진을 막 여놓고서도 아하, 눈 2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어떤 사진을 이렇게 잘못 여놓으면요 윤종신인지 강정순인지 구별 못해요. 그러고 보니 닮으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진짜 그거는 수천 장을 수백만 장을 보여줘야 겨우 그 미세한 차이도 구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구별해야 돼요. 아이인지 어른인지 그렇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구별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엔드-투-엔드로 간다는 거는 주행 데이터가 지금 테슬라처럼 수억 마일이 안 모이면 엄두도 못 내는 겁니다. 그게 완전 기본이구나. 이것도 되게 궁금한데 이제 아까 국내에서 FSD, 뭐 부산 돌아다니고 우리나라 이제 막 골목길 돌아다니는 거
근데 그게 지금 미국산 모델 X랑 네. 비싼 모델 S만 네, 네.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우리 많은 분들이 많이 타시는 게 모델 3랑 모델 Y,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 주니퍼, 만들어 온 것도 있고 주니퍼. 한데 언제쯤 다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는 저는 하세요. 총선 끝나야 되지 않을까요? 워낙 또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네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들어온 네. 거는 사실은 법의 구멍이죠. 구멍을 통해서 댐에 구멍 뚫어가지고 지금 물이 치고 들어오는 건데요. 거칠게 들어오는 건데요. 우선은 한미 FTA에 의해서 미국의 안전 기준을 통과한 것에 대해서 한국의 중복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조항이 있고 한국에서 안전 기준을 통과한 것은 똑같이 미국에 가서 특별하게 없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운전면허도 서로 교환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니까 미국에서 생산된 차가 모델 S하고 X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러한 FSD 버전 14가 아직까지는 과거에 하드웨어 3라고 했던 AI3 그 추론 칩이 있는 차량에서는 안 됩니다. 구형 차량에서는. 그래서 물론 이제 FSD 버전 14를 위해서 라이트 버전을 만들려고 해요. 그걸 만들어지면 구형 모델에서 가능하겠지만 지금 신형 모델에서만 가능해진 이유는 그 이유가 있는 거고 지금 10,000대 조금 넘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에서요. 이게 그 OTA 방식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건 소프트웨어고 네. 하드웨어 자체. 네, 그게 이제 추론칩, CPU나 NPU라고 해서 또는 토로칩이라고 하는데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아도 작동할 수 있는 테슬라의 그 하드웨어 3만 해도 애플의 M1 칩 40개 정도의 수준에 있는 대단히 고성능 칩이 있습니다. 이 고성능 칩 2개가 딱 박혀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그거를 이제 이름이 좀 헷갈리는 것은 과거에는 하드웨어 3, 하드웨어 4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테슬라 이름을 바꿔서 AI3, AI4라고 바꾼 거고 AI5는 2026년 내년부터 TSMC가 생산하고 AI6는 2027년부터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생산하게 되는 거. 그거. 네, 요 칩은 그리고 2006부터는 이 칩이 옵티머스에서 들어가고, 그러니까 인터넷이 들어가지 않아도 여기에서 흔히 말하는 되게 경량화된 FSD를 얘가 다운받아서 이 안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컴퓨터 업그레이드 할 때처럼 그 네. 하드웨어가 업그레이드 되면 테슬라의 자율주행도 훨씬 더 그럼 똑똑해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살짝 얘기해서 이제 그 부분을 고민하고 당연하게 저기 어닝콜에도 그런 비판들이 들어오고 질문들이 들어왔는데 구형 모델은 어떻게 할 거냐 고민해보겠다는 얘기 정도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AI5가 아마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AI4가 지금 있는 건데요. 우리가 컴퓨터도 CPU만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데 메인보드가 그 CPU를 지원해줘야 돼. 그럼 또 옆에 있는 다른 것도 이것도 통째로 갈면 메인보드 하나 값이 컴퓨터 하나 값이야. 이거 고민하거든요. 그럼 테슬라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민하고 있는 거라서 요번에 그 사이버 캡이라고 하는 것, 로보택시 전용 그 차량에는 하드웨어 5가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년부터. 5가. 네, 하드웨어 5가 들어가고, AI5 칩. 네, 그러니까 AI5 칩이죠. 거기에 그 FSD 버전 15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죠. 새로운 버전. 네, 새로운 버전. 이렇게 되면 뭐 특별하게 문제 없은 이상 주행이 더욱더 완벽해지지 않을까? 지금 14.2.2가 공개됐는데 이것도 지난주에 공개됐는데 되게 반응이 좋거든요. 그래서 진화하는 속도가 익스포넨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15에서는 대단히 좋을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한 버전 12, 13부터는 공개될 때마다 사람들을 실망시킨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특히 14 오면서는 압도적으로 놀랍지. 중간 개입 없이 오래 갑니다. 빨리 하나 타고 싶다. 그리고 되게 그렇구나. 사람스러워지고 갑자기, 되게 조심스러워지기도 하고 특히 모드가 여러 개 있으면서 매드맥스 나오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20대 초반의 우와, 남성들처럼. 이렇게. 뭐 꼭 그건 아니더라도 저도 저기 신호등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네. 그것만 좀 그때 50km 가면 되지. 항상 에브리데이 홀리데이 50km로 가면 좀 답답하잖아요. 그쵸. 그죠. 혼자 탈 때는 갑자기- 앞에 가서 바로 섰으면 좋겠는데 막 이렇게. 밟고 싶을 때 있잖아요. 네. 또 이제 혼자 가면서 멀미하는 겁니다. 남이 운전을 운전자는 멀미 안 해요. 운전자는. 아니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또 우리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게 현대차와의 격차. 물론 이제 뭐 구글 웨이모랑 뭐 GM이랑 그 격차를 테슬라가 벌리는 거는 서학개미들 입장에 좋아하겠죠. 근데 우리나라 국가 경제 입장에서 보면 이제 뭐 중국 차들도 뭐 우리 막 들어온다 하고 자율주행으로 들어오고 하는데 현대차는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가? 이거 되게 고민입니다. 현대차는 여러분 보셨던 포디2 다시고 오늘자 뭐 뉴스 보니 정의상 회장이 그 아이오닉 6에 탑재된 포디2 솔루션을 타보고 계속 개발하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현대차의 전략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자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디2도 하고 아무 책임 안 지고 할 때. 아니요, 미국에도, 근데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죠. 미국에 지금 있는 로보택시 하려는 스타트업에도 좀 투자를 하는 거고, 현대차가 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건 엔비디아죠. 네.
예. 엔비디아가 자율주행을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피지컬 AI로 자율주행을 연구하고 있으니 여기다도 기대를 걸어보는 거고. 근데 여기에 기대를 걸고 있는 기업은 현대자동차만이 아니라 토요타, 벤츠, 우버 다 걸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테슬라 아니면 구글의 웨이모 아니면 이 엔비디아에게 지금 걸어야 되는 거죠. 서구 같은 경우. 세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 또 다르게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중국하고도 지금 협업을 하고 있어요. 아, 맞아요. 네, 그건 이제 R&D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현대차는 다 열어놨다고 하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80까지는 쉽게 갈 수 있겠지만 현대도 또는 이미 포디2도 80까지는 가 있겠지만 나머지 이 20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현대차에게는 숙제인데요. 당연하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아이폰이 나오고도 한국에 바로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어느 정도 저는 유예 기간을 주는 것은 한국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때도 욕 바가지로 먹었잖아요. 아이폰 늦게 하면서. 특히 삼성전자가 옴니아 만들면서 이걸로 막 이걸로 되겠어 막 사람들 막 실망하고 좌절하고 근데 결국은 갤럭시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회를 좀 줄 필요는 저는 전적으로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무한정으로 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그때는 아이폰이 뭐야? 스마트폰이라는 게 뭐야 이러니까 그냥 도입이 안 됐어도 뭐 그때는 뭐 모바일로 뭐 막 찾아보질 않으니까 사람들이 뭐 한 2년 넘게 그게 이제 수입 제한이 됐었는데 그냥 기다렸어 참았어요. 잘 모르고 아는 사람들은 진짜 일부. 근데 지금은 지구 반대편 소식을 다 실시간으로 알고 그렇죠. FS에 사람들 타고 다니는 거 다 보고 있어. 유튜브에 다 근데 나오고. 거기에 현대차 때문에 3년 동안 수입 금지 걸어놓으면 과연 우리나라 소비자 MZ세대가 과연 가만히 있을 것인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총선 전후에서 저는 풀릴 거라고 보고 그래서 있는 총선 거예요. 말씀하셨구나. 네네. 그래서 선거에 영향을 줄 거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규모의 여론이 형성되지 않으면 정치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국으로는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국산업보험이 더 중요하다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결국은 유권자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유권자의 여론들이 형성된다라면 특히 저는 언제 열어줄 수밖에 없냐면 테슬라가 그런 그 전략을 쓸지는 정말 의심이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테슬라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영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모델 Y의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위에 글라스는 있지만 사실 글라스를 가려가지고 좀 중저가형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럼 미국에서 생산되거든요. 유럽하고 미국에서 생산되는 차를 한국에 수출을 다시 할 거예요. 모델 Y 미국이나 유럽 버전. 네, 미국 버전이죠. 그러니까 유럽 버전 한국에 수출하면 안 되니까. 미국 버전. 네, 미국 버전을 모델 Y 스탠다드를 수출을 해버리면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 전 살 거라고 생각해요. 저렴해요? 조금 더 저렴합니다. 그러면 뭐 이것저것 뭐 배송비 뭐 조금 미국에서 오니까 좀 비싸지고 해도 모델 Y 주니퍼 가격이면 살 거거든요. 그러면 팔리겠네요. 그럼 사겠죠? 혹시 강정수 박사님한테는 테슬라에서 어떻게 프로모션을 아닙니다. 안 해준답니까? 테슬라는 정말 테슬라 짠돌이들의 아저씨를 집단이에요. 뭐로 알고?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 쓰면요 대책 없이 무너질 거라고 봐요. 저라도 살 것 같거든요. 스탠다드. 그럴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전기차는 안 부러우시잖아요. 보시면서. 그렇죠. 테슬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전기차 안 타시는 분들 네, 많아요. 네. 근데 자율주행은 부러워요. 완전 다른 얘기죠. 그 다른 얘기죠. 옆에서 아무리 전방주시와 뭐 감독의 의무가 있다 할지라도 자율도가. 이거 손 놓고 운전하는 거하고 그것도 도심에서 다르죠.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 제주도 갔을 때 모델 Y를 렌트카를 탔거든요. 네. 아우 너무 불편한 거였어. 야 이거 뭐 그 제값도 못 하는 거 같고 충전도 불편하고 나는 이거 테슬라 안 살 거라고 했는데 FSD는 완전 다른 얘기예요. 네. 너무 타고 싶어. 네, 사람이 부러우면 그건 지는 겁니다.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단히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현대기아차는 현재 지금 뭐 주가가 오르고 있지만 그건 뭐 당장에 있을 일은 아니니까요. 근데 현대차가 이번에 2025년 실적이 매우 좋습니다. 역사적으로 또 좋은 수치를 기록을 했고 아마 내년까지는 좀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현대차가 지금 준비 안 된 것이 지금 독일하고도 비슷하거든요. 독일 뭐 폭스바겐이 망하는 건 좀 다른 이유가 좀 있습니다만 이 전기차를 전환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전기차까지는. 전기차까지는. 여기서 소프트웨어 전환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정말 저는 현대차나 기아를 존경하는 거는 정말 그 어려운 상황에서 불굴의 의지로 네. 정말 이런 세그멘트에 이런 모델이 팔리면 어디서 차를 구해갖고 와요. 팔아요. 어디서 차를 구해갖고 와서 팔아요. 어디서 뭐 큰 차가 나오면 또 어디서 또 팰리세이드 만들어서 또 팔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차 이거 소프트웨어로 통합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요번에 그나마 현대차가 전기차에서 치고 올라가는 것은 플랫폼을 동일하게 가져갔던 거예요. 기아하고 현대가. 아하. 이 플랫폼을 동일하게 가져가면 여기에서 소프트웨어 바꾸는 것은 해볼 만해요. 아하. 그러나 팔라세이드에 들어갔던 소프트웨어가 여러분 소렌토에 맞을까요? 안 맞아요. 아, 그게 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다르고요. 여러분 테슬라의 FSD도 문제가 뭐냐면 왜 현대차가 협상 안 했겠어요? 협상을 했는데 FSD가 지금 작동되려면 FSD가 아무리 대단해도요. 카메라 위치가 다 다른 차에서 FSD가 동일하게 작동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테슬라의 차량에 라이센스를 현대가 하려면요. 테슬라 모델 3나 모델 Y하고 유사한 위치의 카메라를 갖다가 고정해 줄 수 있는 이런 차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소렌토에다가 꽂은 다음에 여러분 바로 사이버 트럭 안 되잖아요. 사이버 트럭에 FSD 안 되잖아요. 아, 그래요? 네, 지금 한국에 지금 미국에서 수입 판매 시작했잖아요. 아하. 여기 아직 FSD 안 돼요. 좀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사이버 트럭은 카메라 위치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튜닝을 새로 합니다. 차 폭도 다르고 크기도 그렇죠. 다르니까. 세마이 트럭 트럭도 이제 나올 텐데 거기에 자율주행 바로 안 돼요. 이게 바로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꽤나 많은 자사 제품도 그렇게 바로 못 하는데. 하물며 타사 제품에 뭐 저기 아반떼도 되고 소나타도 되고 그랜저도 된다? 아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 되는 차 종만 따로. 그렇죠. 해야 되잖아요. 현대가 만약에 진짜로 아이오닉, 라이센스를 하려고 아이오닉. 한다면 저는 그 전력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MS가 윈도우즈 만들었지만 라이센스 해가지고 지금 LG전자 그램 잘 팔고 있고 아. 잘 팔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장을 장악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그러면서 기회를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게임 시오리적으로 볼 때도 어떻게 누가 선빵을 가져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가져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대차 모두에게 적용된다?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 다른 거 포기하더라도 어떤 차종 하나만이라도 빨리 자율주행으로 갈 수 있도록 표준화해서 하라. 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서 조금의 어떤 튜닝이라든지 파인 튜닝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테슬라 아까 말했던 모델 Y가 불편하신다는 분도 있고요. 네. 자동차는 되게 디자인에 이런 거에서 기호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럼요, 대단히 그럼요. 주관적인 시장이에요. 맞아요. 이걸 가지고 모델 Y하고 모델 3를 이걸로 버텨온 것만 해도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걸로 다 통일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어느 시장이 좀 공략하기 위한 모델은 현대차하고 기아차하고 같이 협업을 한다든지 예. 유럽 시장 공략은 모델 Y, 모델 3 저기 일론 머스크 때문에 유럽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아하. 막 반대 시위하고. 그렇죠. 그러면 현대나 기아차로 브랜드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왜 못 들어가겠어요? 이런 식의 어떠한 교두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데에서는 아니, FSD를 심어서요, 현대차에다가? 네. 그래서 유럽을 공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 거를 사다가.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과거에 저기 컴퓨터를 사시면 인텔 인사이드라고 인사이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인텔이지만 그리고 왜 스마트폰에 보면 항상 퀄컴 스티커 붙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자동차 뒤에 아주 조그맣게 쓰면 돼요. 테슬라 인사이드. 아니, 그러면 그 카드도 네. 현대차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에 하나에? 하나겠죠. 근데 이제 그것은 현대차로서 힘든 건 뭐냐면 네. 테슬라를 위한 모델 사업자로 사실 OEM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동차 업체를. OEM이라는 거지 최종 조립업자잖아요. 네. 조립업자로 전락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쵸. 조립업자. 이게 맨 마지막 수거든요. 이거는. 정체성에 딱 뭘 지키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마지막 수로는 저는 생각할 거라고 보고 저는 현대의 대응 능력이면 충분히 그거를 다른 기업보다는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번에 또 그 포티투닷의 그 창업자이자 대표이사가 회사를 떠났잖아요. 네. 뒷말들이 되게 많아요. 내부에서 뭐 갈등이 있었다. 원래 나가기로 했었다. 또 그분이 또 너무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오려고 했었다. 어떻게 좀. 저는 앞에 전자 두 개는 다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원래부터 저는 그분이 떠나는 건 준비돼 있었고, 뭐 오비 일학이라고 FSD 들어오니까 그분이 나가서 FSD 때문에 나간 것 같지만 이미 나가는 건 저는 결정되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성과가 쉽지가 않습니다. 폭스바겐에서의 소프트웨어 기업이 몰락한 거라든지 그랬으면 한국에 보도가 안 됐는데 폭스바겐에서 제2의 전략으로서 미국의 리비안하고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고요. 리비안이랑요? 네, 리비안에서 조인트 벤처 만들어서 거기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고 올해 얼마 전부터 시작을 했죠. 이 중국에 있는 폭스바겐 본사에서 지사겠죠. 여기에서 뭘 하고 있냐면 특정 플랫폼은 예를 들면 샤오팡하고 같이 하고 그래서 아예 중국 기업들하고 여러 가지의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아예 만들겠다. 그래서
이 폭스바겐이 개입 전혀 못하는 구조로.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중국 거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폭스바겐이 최근에 결정을 했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레거시 기업들이 자신들의 전통을 버리고서 소프트웨어로 전환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차도 그런데요. 벤더 구조가 많잖아요. 그렇죠. 테슬라는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고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A라는 물건을 하드웨어를 고치고 싶다 그러면은 빠르게 고칠 수가 있어요.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고 토요타도 마찬가지고 폭스바겐도 마찬가지고 BMW 메르세데스 벤츠도 마찬가지인 것이 자 뭔가를 좀 기계 하드웨어를 좀 바꾸고 싶어요. 소프트웨어를. 자 그러면은 벤더들 다 부릅니다. 요번에 미들웨어가 더 들어가니까 컨트롤러에 미들웨어의 어떤 스펙을 바꾸고 싶어요. 자 어떻게 조정 A 아니고 이게 지금 9형이고요. 자 B형 이렇게 바꿀 거니까 다 가서 바꿔 주세요. 그럼 가서 바꾸냐? 아니에요. 2차 벤더들 또 부릅니다. 1차 벤더들이. 그렇죠. 2차 벤더들을 다 불러가지고 자 이거 요번에 본사에서 바꾸라고 하니까 우리도 바꾸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서 다 바꿔주세요. 그럼 2차 벤더들 가가지고 바로 바꾸냐? 아니에요. 구로 디지털 단지에 연락합니다. 이거 너네가 만들었잖아. 연락 와가지고 빨리 바꿔달래. 그래서 이렇게 와가지고 하나씩 올라가가지고 다 이것도 이 버그 있는지 다 검토해야 되잖아요. 예. 현대자동차 사람들 말로는 이거 6개월 걸린대요.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네.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는데 올라오는데. 6개월 걸려요. 그 집에서 뭐 놓고 나왔을 때 다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오래 걸리는 이런 겁니까? 6개월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현대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자동차 이거를 프로덕션 뎁스, 그러니까 생산의 깊이라고 얘기를 해요. 과거에 포드가 1908년에 모델 T를 만들 때는요. 공장 안에 새 공장 제철소 있었고요. 당연하게 철 만들어야 되니까요. 여러분 고무 공장 있었어요. 타이어 만들어야 되니까. 유리 공장 있었어요. 유리창 만들어야 되니까. 네네네. 천 공장 있었어요. 저 의자 만들어야 되니까. 다 있었어요. 이거를 100%의 생산 깊이라고 얘기합니다. 100%의 생산 깊이. 깊이. 네, 뎁스. 뎁스. 네. 이거를 계속 역사적으로 낮춰왔어요. 그렇잖아요. 브레이크는 보시가 만들어주세요. 전 세계 브레이크는 보시가 만들고. 타이어, 한국 타이어가 만드세요. 뭐 미쉐린이 만드세요. 이렇게 컨티넨탈이 만드세요. 분업하는 거죠. 분업하는 건데 그들은 그것만을 전 세계 기업들, 자동차 기업을 만들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의 규모의 경제가 나오니까 훨씬 잘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에어컨 만도가 잘 만들잖아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 이런 식으로 분업화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다 컨트롤러라는 미들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건 통합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그거는 굳이 과거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듯이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6개월 한 번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차 하나 신모델 뭐 7년에 한 번 나오는데. 그거 뭐 바꿀 이유가 없었던 거죠. 이 시스템을. 그런데 테슬라는 어쩔 수 없이 수직 통합을 했고 항상 이번에 구글이 TPU가 잘하는 것처럼 전환기에는 수직 통합한 기업들이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패러다임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는 거에서 테슬라는 한 거잖아요. 테슬라 여러분 의자 모델 Y 직접 만들어요. 의자 천이랑 이런 걸 다 해가지고 의자 본인들이 만들어요. 왜냐하면 의자 만드는 게 그건 되게 유명한 일화예요. 테슬라가 우리 의자 필요해가지고 의자 납품업체한테 가서 의자 좀 납품해달라 그랬더니 너네 같은 듣보잡한테 안 할래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미국에서 여러분 GM을 끝으로 해서 크라이슬러를 끝으로 해서 자동차 산업이 브랜드 중에 성공한 브랜드가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지난 100년간. 그래서 신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의자 디자인을 했다 그래요. 자체적으로. 네. 그리고 모터도 하죠. 배터리도 자체 생산하면서 또 외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에 대한 통합력들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 시스템 엔지니어링, 이제 물리적으로 보면은 이 물리적인 데 들어가는 시스템 엔지니어링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은 분명히 다른 세계인데 테슬라는 이들이 같은 팀에서 일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하고 요번에 이제 42닷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자동차 R&D 센터라든지 현대자동차에 있는 엔지니어들 이 시스템 엔지니어들이라는 거예요. 이 엔지니어들하고 이 엔지니어는요 사고 체계가 달라요. 같이 협업도 해본 적도 없고. 근데 테슬라는 처음부터 이들이 같이 협업하는 문화 속에서 같이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뭐 42닷의 뭐 일부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애자일 방식이라는 게 시도 때도 없이 한번 바꿔볼까? 그럼 누구 바꾸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시스템 엔지니어는 그렇게 일 안 해요. 그거는 안전하고 직결된 거잖아요. 이렇게 와도 이게 테스트하고 테스트하는 이터레이션 할 수 있는 내부의 그런 이 구조가 있는 거거든요. 테슬라도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테슬라가 애자일 방식 아니에요. 테슬라도 애자일 방식 아니에요. 소프트웨어가 하면은 그거를 대단히 빠른 속도로 이 안에서 내재에서 테스트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밖에 외주 나가 있지 않잖아요. 내부에 있고
테슬라도 1차 벤더들하고 2차 벤더들까지 있어요. 근데 테슬라는 3차 벤더는 없습니다. 3차 벤더는 한국은 있어요. 4차 벤더까지 있는데. 근데 1, 2차 벤더에서도 컨트롤러에 대한 디자인은 공동으로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분명히 다르다. 그래서 테슬라는 항상 여러분 제가 비유를 드리지만 여러분 스페이스 X에서 그 스타쉽의 엔진 그 팔콘 9의 엔진 막 변화되는 이런 이미지 있잖아요. 예. 점점 애들이 로켓끼리 연결하는 선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일론 머스크가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건데요. 영어 발음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The best part, 가장 훌륭한 부품은 is no part. 없는 거다. 그게. 그 부품을 없애는 거라는 것이 테슬라의 엔지니어 철학이에요. 거의 스티브 잡스가 했던 거랑 비슷하네요. 네, 그리고 the best process, 가장 중요한 이 좋은 프로덕션 프로세스는 no process. 프로세스를 없애는 거다. 그래서 기가 프레스 들어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본 철학에 어떻게 하면 그 부품을 없앨까를 고민하라는. 완전 그 생각이 다른 거죠. 그렇죠. 개선하는 게 아니라 그 부품을 없애면 없앨수록 훨씬 더 단순해지니까요. 이것을 더 펄스 프린시플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러한 부분을 운영됐기 때문에 이게 자율주행 시대에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야 결과를 보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로봇도 같은 맥락에서 옵티머스도 마찬가지죠. 가는 거겠네요. 네. 로봇 같은 경우도 액추에이터라고 해서 또는 뭐 감속기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모터가 들어가는데 테슬라가 얘기를 하잖아요. 아,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중국에서 납품받았는데 우리가 제 차 만들기로 했다. 그리고 여러분, 액추에이터를 테슬라가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액추에이터를 설계를 테슬라가 한다라는 거고 최종 조립을 테슬라가 하겠다라는 거죠. 거기 들어가는 모터라든지 거기 들어가는 자석, 여러분 자석의 전 세계 98%가 중국에 생산되는데 테슬라가 자석까지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품을 조립하고 설계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힘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걸 자기네가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것도 수직 통합인 거거든요. 주어진 것만으로 해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액추에이터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갑자기 3000% 세는 것 같지만 같은 테슬라니까 얘가 유연해졌어요. 테슬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특히 손 같은 경우에는 이 디그리 오브 프리덤에서 손의 자유도가 대단히 좋잖아요. 그렇죠, 손 자유도. 그랬더니 얘가 힘을 못 쓴다라는 거예요. 뒤에 툭 떨어뜨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테슬라 옵티머스 이거 보면 다 가벼운 것만 청소기도 뭐 이상한 그 작은 거하고 뭐 쓰레기 갖다 버리려도 비닐봉지 뭐 재활용하듯이 그래서 그 팝콘만 뜨는 그렇죠. 거예요? 무거 뜨는 것도 팝콘 정도 팝콘 종류여야지. 커피 그러니까 이 자유도가 있어진 대신에 이 힘이 없어진 거죠. 힘이 약하고 힘을 무거운 걸 하면은 과열이 된다라는 거예요. 과열이 발생하면 좋지 않거든요. 냉각을 시켜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액추에이터를 만들겠다는 거죠. 유연하면서도 힘이 있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에서 테슬라가 직접 전환기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거는 수직 통합을 한 기업은 본인들이 즉각적으로 환경의 변화와 시스템의 변화와 규제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만 해도 6개월 걸린다. 스펙 하나 바꾸는데. 근데 이게 참 수직 통합이라는 게 우리도 예전에 그런 표현 많이 썼어요. 수직 계열화. 그러니까 현대 모비스 있고 현대 글로비스 있고 생산에서 물류 뭐 납품하는 것까지는 또 다 돼 있어. 근데 그 회사 내에서 민첩하게 뭔가 개발해 나가는 단계는 예전의 수직 계열화하고는 완전 다른 건데 오히려 이걸 또 못 쫓아갔네요. 아, 재밌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현대차를 응원은 할 수밖에 없는데 열심히 고민되네요. 하십시오. 테슬라. 그쵸. 네. 그래서 이거는 근데 현대만 해도 민첩하게 반응했던 것은 전기차 부분 정말 레거시 기업 중에서는 전 세계 최고예요. 그러니까 전기차, 수소차. 수소차는 의미가 없고요, 저는요. 그거는 그냥 내부의 권력 투쟁인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전기차 지금 여러분 중국차 브랜드 아닌 것 중에서 테슬라 빼고 2개 빼고 중국은 거대한 브랜드지만 전기차 잘하는 데가 어디 있나요? 유럽 완전 헤매고 있죠. 그렇죠. 현대차가 압도적으로 잘해요. 현대기아차가. 근데 이거는 공동 플랫폼 전략을 썼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기아하고 현대가 껍데기만 다른 것이지 공동으로 간 건데 이렇게 되면서 개발이나 이런 데 집중화해서 훌륭한 플랫폼 중심으로 자동차를 재편할 수 있는 새로운 경험치를 지금 현대가 쌓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현대 여러분 죄송한데 나머지 모델들은요 다 각각 따로따로예요. 소나타 만드시는 분들 산타페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실걸요? 거기 밴더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소나타에 적용했던 소프트웨어를 산타페에도 적용하겠다? 꿈과 같은 얘기인 거예요. 아이오닉은 완전 다른 세상이고. 전기차는 빨리 갈 수 있죠. 그래서 다
뭐 포디토타에서도 뭐 운영체계 만든다고 하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전기차에만 적용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내연기관에 OS가 어떻게 적용돼요? 그렇죠. 부품수가 더 많아지면요. 컨트롤링할 게 대상이 더 많아져요. 컨트롤할 대상이 많아지면 훨씬 더 소프트웨어가 복잡해져야 됩니다. 그거는 감당할 수 굳이 그런 노력을 왜 해요? 어차피 사라지는 것이 내연차인데요. 옵티머스 아니 그 로봇을 개발하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중국에만 해도 휴머노이드 로봇만 만들면서 한 150개사 정도 된다고 하고 미국, 유럽 정말 많고 네, 많고요. 이게 이제 테슬라 아저씨니까 당연히 팔은 안으로 굽으실 수 있겠으나 네. 옵티머스 봇이 다른 데를 압도할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현재로서는 압도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죠.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죄송하게 만약에 얘기를 하면 네. 거기 브레인은 누가 하나요? 카이스트 출신들. 그러니까 그 브레인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그러니까 그 로봇에 들어가는 브레인이요. 네네.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브레인이 아니라 회사의 브레인 말고 거기서 만드는 휴머노이드 이제 곧 나오겠죠? 네. 거기에 브레인은 누가 만들까요? 그게 문제죠. 감감무소식이잖아요. 여러분 브레인 없이 어떻게 인간이 움직여요? 뇌 필요하잖아요. 예. 뇌를 만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뇌하고 딱 떨어지는 궁합 맞는 하드웨어도 중요해요. 네네. 한국의 여러분 로보틱스 기업들 하드웨어 따로 뇌 따로예요. 그렇죠. 여기에는 오직 마지막 하나의 구원의 손길은 엔비디아가 여기에도 또 옴니버스로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과연 그 옴니버스 만들었던 것이 이 뇌가 모든 것에 통합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엔비디아가 만드는 것은 스펙이 정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손을 움직이면요. 제 손이 현재 어디에 위치에 어느 공간과 어느 높이 어느 각도에 있는지도 알아요. 이 뇌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정확한 위치를 못 가요. 네. 엄청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의 높이와 이런 것과 여기에 무게와 하중 이런 걸 다 기억해야 되는데 어떤 로봇은 팔이 이쯤에 붙을 수 있고 여기 붙을 수 있고 이거 다 안 맞춰줘요. 그 커스터마이징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만들면 엔비디아는 어느 정도의 규격화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네, 이렇게 하드웨어 다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2m짜리 로봇이랑 1m짜리 로봇이랑 힘쓰는 게 다를 텐데 네. 표준화해서 일단 이거 와서 컵 집어오는 것까지는 동일하겠으나 네. 어떤 로봇한테 이게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로봇한테 힘겨울 수도 있고 그렇죠. 왜? 걔는 할 때 눈의 높이가 어떠냐 이런 것도 다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야 빛의 각도와 여러분 피지컬 AI가 아직까지 이 현실화가 안 됐다는 건 극적으로 뭐가 보이냐면 제일 좋은 두뇌를 가지고 있는 집단 중에 하나가 구글 제미나이 로보틱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미나이 로보틱스요? 제미나이에도 그 브레인을 만들고 있는 피지컬 AI 팀이 있어요. 딥마인드에. 여기서 제미나이 로보틱스 검색해 보시면 그 웹사이트도 있거든요. 예. 거기 가서 보시면 물론 이제 1년 전이에요. 딱 2024년 12월에 이 과제가 뭐였냐면 LA에 있는 재활용 정보를 너가 찾아서 서치해서 한 다음에 지금 쓰레기를 여기 넓혀줄 테니까 이거를 그것에 따라서 재활용으로 버려봐라. 분류를 해봐라. 정확도가 33% 나왔어요. 아직도 정확도가 100% 가는 데는 없어요. 예. 그만큼 피지컬 AI는 어렵습니다. 물건을 잡았을 때 이게 병이라는 느낌을 가져야 되는 거고 자기 촉감도 알아야 되고 무게도 알아야 되고 이런 걸 하면서 작동하는 정확도라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요. 지금 옵티머스도 인간이 규칙을 줘서 그거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도 힘들면 원격 조정하는 거고요. 네. 지금 중국 물론 그거라도 뛰어나요. 그걸 물리적으로 구현했다는 부분에서 이번에 중국에 아마 작년에는 부채춤 췄으면 이번에는 쿵푸 할 거 아니에요. 네. 막 덤블링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유연성을 그리고 중심축을 잡는다는 부분에서 하드웨어 엔지니어링이 대단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는 건 분명해요. 네. 근데 이거는 개발자가 규칙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을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미리 그러면 프로그래밍 되는. 네네. 근데 물리적으로라도 근데 엔지니어링을 그렇게 덤블링하고 무게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뛰어난 기술력입니다. 그럼요. 근데 이게 지금 거기도 지금 뇌 따로 지금 물체 따로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 것인가가 아직 숙제로 남아 있고요. 테슬라도 완전하지 않아요. 테슬라도 아직까지 FSD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파인 튜닝 하는 건 FSD는 카메라 8개가 저 밑은 지점에 있었는데 지금 옵티머스만 해도 높은 지점에 있잖아요. 카메라 위치도 다르고 어떻게 그게 똑같게 움직이겠어요. 자동차 계단 올라갈 일 없잖아요. 예. 네? 자동차가 그렇죠. 로봇은 있어야 되고 자동차가
땅에 떨어진 스마트폰 주술 일 없잖아요. 응? 로봇은 주워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때 균형 감각이라든지 주울 때 저도 같이 줍다가 음. 저랑 서로 머리 부딪히죠. 깨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저 쇠랑 뭐 헤딩할 거 생각하면. 그 얼마 전에 되게 유명한 그 짤 중에 로봇한테 이 요리하는 거 맡겨놨더니 막 스파게티 다 쏟고 막 난리 나는 네. 그런 그게 하나하나가 다 세밀한 조건이 다른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완성도를 가려면 대단히 오래 걸릴 거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뭘 합니까? 사람이 이상한 헬멧 쓰고 막 그렇게 행동을 쫓아가면 걔가 그렇죠, 쫓아가면서 배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걸 배워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옵저베이셔널 러닝이라고 해서 유튜브 보면서 학습하는 거. 일론 머스크가 그랬어요. 아이들도 유튜브를 보면서 세상을 이해하듯이 네. 로봇도 유튜브를 보면서 근데 아직 테슬라도 거기까지 못 갔거든요. 음. 특히 3인칭 관점에서 찍은 영상들을 보면서 이 깊이와 방향과 감각을 배운다는 건 결국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걸 테슬라도 궁극의 목표로 하는 거고. 자, 엔비디아가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이거를 가르치겠다. 이게 어느 정도 작동을 해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농사를 짓는 거면 시뮬레이션을 농사 짓는 것을 해요. 왜냐하면 농사가 의외로 규칙이 많지 않은 농사들이 있어요. 밭농사 이런 것들. 자, 농사를 짓는 것들을 시뮬레이터 연습을 해요. 그리고 이거를 탑재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던 로봇이 가서 농사를 집니다. 네. 농사를 지면서 거기서 실제 데이터를 얻으면서 파인 튜닝을 해요. 실수해도 작물 죽이는 거니까. 자기가 잘못 밟아가지고 죽이는 거니까. 네네네. 그 정도는 네. 에러를 그쵸. 인정하면서 네.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집에서 일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시뮬레이터 튼 다음에 집에 가서 공장 가서 학습 좀 더 해. 이거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실증 데이터가 반드시 함께 결합되면서 증폭돼야 됩니다. 그런데 실증 데이터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테슬라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테슬라가 올해 5,000대를 생산을 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10,000대, 20,000대 생산을 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5,000대 생산해도 많이 생산하는 걸 거예요. 목표는 몇만 대라 그랬어요. 원래 2025년에 생산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2026년으로 연기를 한 거죠. 그럼 2026년은 반드시 지켜낼 거라고 봐요. 양산을 해도 많이 안 할 거예요. 1,000대만 해도 좀 많이 할 거라고 하는데 이 1,000대가 뭐 할 거냐면 공장 가서 데이터 모으는 거예요. 견학합니까, 견학? 그러니까 실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들이 돌아다니면서 실제 데이터를 모으듯이. 이걸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느냐?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하겠다라는 거고. 현대차 공장에서. 그 다음에 피규어도 지금, BMW 공장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것이 그 속에서, 그 현장에서 익히는 거예요. 근데 공장에서 일하는 로봇은 여러분 규칙이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작업 루트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양한 공장에서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 앞으로 2, 3년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빠르면 2027년에 상업화가 되는 거고 인류 최초로 물론 지금 빠르면. 유니트리 2만 달러에 살 수 있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지만 이거를 범용적으로 지금 쓸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정말 우리가 공장에서의 자율적으로 엔드-투-엔드 AI로 작동하는 엔드-투-엔드 AI로 작동하지 않고 규칙 기반으로 작동하는 건 두산 로보틱스의 로봇팔도 다 규칙 기반이죠. 이런 건 지금 헌드레드 너무나도 많으니까요. 앞으로 더 많아지겠지만요. 이러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이 로봇들은 굳이 규칙 기반으로 하는 로봇들이 배치될 수 있는 곳은 다 규칙 기반으로 할 거예요. 네. 굳이 로봇팔 하면 되는데 거기서 굳이 옵티머스 가서 내가 죽을게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걔가 할 수 있는 건 다 변수가 그렇게 하는 많지 거예요.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도저히 로봇팔로 할 수 없었던 곳에 배치할 거죠. 그게 어딜 거냐라는 거죠. 좁은 곳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좁은 곳 들어가야 되고. 사람이 이렇게 하던 것들. 네,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로봇 자동화가 안 돼서는데 하지만 악성 물질이 나온다든지 악성 가스가 나온다든지 이런 위험한 지역들 되게 고온이 있어가지고 또 잘못하다가 인간이 끼인다든지 산업재해가 일어나는 곳이죠. 예. 산업재해가 일어나는 곳 또는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하역할 때 이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무게를 들었는데 커서 힘 좀 줬더니 가벼울 수도 있고. 그렇죠. 부피만 크고. 네. 가벼울 줄 알고 들었더니 허리 나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가벼울 줄 알고 들었는데 무게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크기와 무게가 상관관계를 그렇죠, 일치하지 그렇죠. 않거든요. 이러면서 균형감을 잃으면서 특히 집중력이 떨어지는 새벽에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이게 새벽 발송 사고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성을 갖고 있어요. 물건의 크기와 무게가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그러니까 크기와 무게가 상관관계를 갖지 않음으로써 인간이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건데요.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과연 이 부분을 당장 올해 안에 상업화한다? 저는 어떤 기업도 그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로봇주에 대해서
규칙 베이스의 로봇팔이라든지 자동화의 로봇팔에 대해서 로봇주가 성장하는 건 매출이 만드는 건 마찬가지지만 테슬라마저도 이것이 펀다멘탈 상으로 보존되려고 하면 꽤나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왜 유튜브에서 각 개발사들이 우리 이런 거 개발했어, 우리 이 정도까지라고 막 경쟁하듯이 홍보하잖아요. 네. 거의 다 임박했는 줄 알았는데 임박하지 않았습니다. 실생활로 들어오기에는 아직 거리가 있다. 정말요. 여러분 아까 그리고 그거네요. 80%까지 빨리 와도 나머지 20%가 오래 사실은 걸린다. 자율주행도 로봇택시도 로봇이잖아요. 네. 이것도 피지컬 AI가 결합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제가 비유를 드는 거지만 챗GPT나 제미나이가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럼요. 실수해도 사람 안 다쳐요. 맞아요. 그런데 로봇은 실수한 순간 어. 다칩니다. 생명과 직관되는. 그럼요. 네. 아직 사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로봇은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로봇이랑 집에서 물론 미국에서 판매하는 회사 집에서 뭐 빨래 개는 거 뭐 이런 것도 해서 뭐 할 수 있다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거기랑 만약에 집에 꼬마애가 있다라면 둘이 가서 부닥쳤다. 누가 책임질 거예요? 소홀 감독을 못한 부모님 책임인 거죠. 그렇죠. 아마 거기 그런 거 약관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우리랑 부닥쳤을 때 머리에 이마 깨져도 우린 책임 없습니다. 우리 책임 없다. 이거 분명히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못 산다. 그렇죠. 책임 소재 어떻게 할 거예요? 로봇이 넘어져서 뭐 유리창이라 와장창 깨지면은 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왜냐하면 이 피지컬 AI는 뭐냐면 다음 행동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것은 다음에 오는 단어를 예측하는 거고요. 다음에 오는 이미지를 예측하는 거고요. 차원이 다른 거죠. 다른 거죠. 여러분 이미지 예측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다치진 않거든요. 맞아요. 실망할 뿐이죠. 근데 이게 시장이 엄청 크기는 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뭐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언어 모델을 개발하는 거는 뭐 지금도 어느 정도 이제 발전 단계가 이제 상위로 와 있고, 근데 뭐 그 얀르쿤도 메타에서 나와가지고 네. 새로 스타트업을 차리는데 이게 이제 물리 그 두뇌를 개발하는 네, 피지컬 스타트업. AI. 예. 근데 이게 달라요, 두 개가? 그러니까 네. 보셔야 될 것들은 뭐냐면 저는 피지컬 AI는 미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은 네. 최종판이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피지컬 AI를 적용해서 농사 짓는 로봇 팔 만들 수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바퀴는 일반 자동차 바퀴가 막 있으면서 네네네. 손만 오종만 잘하면 되잖아요. 결합되어 있는. 그렇죠. 이런 식의 하이브리드나 중간 형태가 먼저 등장할 거라는 거죠. 상업화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거 먼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체 다 못하니까. 전체를 다 못해요. 네.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근데 이제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의 접근 방식인데 최종적으로 궁극에 갈 걸 가지고서 거긴 연습을 시키는 방식이고. 이미 끝을 알고. 그렇죠. 끝으로 가야 될 것. 자율주행도 언젠가는 궁극에 인간을 모방하는 방법이면 레이더 떼고 한다. 보조장치 왜 붙이냐. 어차피 뗄 건데. 가능한 빨리 떼자. 노 파트. 네. 그렇게 이렇게 하는 궁극의 목적을 향해서 가는 기술 발전하는 것이 테슬라적 방식인데 모든 그 기업이 이걸 쫓아갔다가는 가랑이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기업들이 나올 겁니다. 피지컬 AI가 실현되려면 좀 남았다고 하니까 앞으로 3년 뒤나 시장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내년에 뒤에 시장이 형성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시장은 휴머노이드 시장은 아닐 거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자면 벌써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바퀴 달린 로봇은 물류창고에서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손가락은 집게손이라든지. 맞아요. 근데 이 집게손 자유도워졌고 과연 자동차 공장에서 하네스 작업이라고 하죠. 이 전선줄 놓는 작업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틈과 틈 사이에. 이건 못하는 거죠. 그 용도가 아닌 거예요. 그 용도가 아닌 물류창고에서 쓰는 세 손가락 집게손으로 다리는 바퀴로 되어 있는. 그런데 지능은 갖고 있는. 이런 피지컬 AI는 2026 이미 상용화가 되고 있고 상용화가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얘는 절대 그 물류창고 안을 벗어날 수 없고 얘가 작업하는 주변으로 인간도 접근하려면 안 돼. 이 정도의 안전도, 사고가 나도 사람이 다시 이런 식의 어떤 과도기적인 피지컬 AI는 당장 실현 가능합니다. 산업용 로봇과 휴머노이드 로봇의 중간 단계. 네. 지금도 왜 자동차 그 조립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산업용 로봇 있잖아요. 로봇 팔이라고도 합니다만 엄청 두꺼워. 근데 그거는 펜스 규정이 다 있어요. 높이, 거리, 사람, 동선 규정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도기는 좀 필요하다. 휴머노이드 시대에도. 아니 근데 왜냐면 제가 아까 식사하면서도 박사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원엑스 예약 주문 받고 있어요. 26년도부터 순차 로봇을 순차적으로 배송을 해준대. 계속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스웨터 입고 있는 로봇 있지 않습니까? 그거 $20,000에 그리고 우리나라 돈 한 3천만 원 조금 안 되는데 아직은 얘기 들어보니까 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 미국에만 팔지 않을까요? 그래서 근데 팔더라도 교육을 할 거예요. 사전 교육을 해서 어떠한 부분에서는 시키지 않는다든지
뭐 아니면은 그 스웨터를 입혔는데 완충제를 좀 붙이겠죠. 부닥쳐도 안 아프게. 그 안에 이런 쿠션이 있더라고요. 아.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네. 사고에 대한 방지는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고 주의점이 되게 많을 거고요. 그렇죠. 그 로봇은 그런 어프로치를 통해서 실질적인 데이터 수집을 거기서 하겠죠. 거기도 또 어마어마한 실전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 수집을 하기 위한 목적일 거고 아니면 그 가격은 아마 손실 보면서 판매할 거예요. 그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겠죠. 테슬라 초반처럼. 네네. 그래서 손실 보면서 데이터 수집의 목적을 가지면서 판매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왜 그 초창기에 테슬라 차량을 사셨던 분들이 자율주행 시대 아직 멀었지만 그 차량을 전 세계적으로 운전하고 다니면서 데이터를 다 모아줬던 것처럼 그럼요. 그런 시대가 로봇 버전에 똑같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요. 저는 이거는 시장에 대한 접근법은 다양하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드렸던 피지컬 AI를 거창한 수준의 옵티머스처럼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닌 다른 형태로 피지컬 AI는 구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지컬 AI 형태는 대단히 다양하고 다양한 형태로 전개될 것이다. 이러려면 지금 네이버도 지금 되게 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이버도 이번에 보여줬던 것이 뭐냐면 북창동 그 북천기를 그 바퀴 달린 그 개 로봇이 이 소포 들고 막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예. 이런 부분도 대단히 피지컬 AI 부분에서 진화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실패할 일이 별로 없어요. 어차피 가가지고 뭐 사람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즉 트럭이 갈 수 없는 조그만 골목길을 바퀴 달린 개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이 정도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런데 거기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거를 찍을 때 우연히 지나간 할머니들은 다 배제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우연히 뛰놀고 있는 동네 꼬마들도 다 배제했을 거 아니에요. 뛰어나오고. 예. 그리고 그런 부분이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동차 운전도 그렇잖아요. 우측 깜빡이면서 좌회전하는 차량들, 뭐 깜빡이 안 했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차들, 그렇죠. 이런 차 인간이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것이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네이버도 실험을 하고 있지만 과연 그거를 북촌에다 놨을 때 사고가 안 날 것인가? 보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사실 저는 이제 그 배달 로봇 같은 경우도 나중에는 그럼 사이즈가 다 규격화가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달 로봇용 지도 이런 게 따로 이제 개발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은 달라요. 사실은 미국도 있고 미국도 많고요. 유럽도 있고 중국엔 대단히 많은 것이 뭐냐면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돌아다니는 이 배달 로봇이 있잖아요. 네. 음식을 갖고 돌아다니거나 뭐 네. 그리고 한국에도 그런 스타트업들은 되게 많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특정 영역에서 특정인 지오 펜스가 명확하게 있는 거죠. 요 지역에서 요 지역만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특정 지도를 가지고서 고밀도 지도를 가지고서 이 친구들만 돌아다니게 한다. 이런 부분에서는 효용성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기술은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지역은 사람과 저기 트럭 후딱 돌면 더 빨리 효율성이 있어서 경제성이 있는 건 아니죠. 다만 거기서 연습을 통해서 결국은 그 뭐냐면 인건비보다 저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건비보다 무조건 저렴해야 됩니다. 아니 거기서 이거 외국인 노동자 쓰는 게 더 쌀 것 같은데 누가 그걸 쓰겠어요? 그 비싼 거를. 그냥 전략적 투자해서 쓰는 거죠. 근데 과연 얼마나 그 경제성을 만들어낼 것인가가 문제인데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좋은 점은 뭐냐면 정말 그렇게까지 해서 궁극의 인간을 대체하려고 지금 기술을 높여내고 있는 상황이라면 인간이 하는 고위험도 산업 현장에서 들어가서 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대단히 높은 인건비 플러스 사회적 비용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요 정도는 해줘야 경제성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말해서 제 여동생한테 죄송한데 여동생이가 이 종이컵 만드는 1년에 매출 한 100억 정 넘는 이런 회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 화성 공장 있는데 거기 대부분 다 외국인 노동자분들 계시거든요. 열심히 일하는데 제가 여동생한테 한번 옵티머스 바꿔? 뭐 여기보다 싸? 그러지 않으면 그렇죠. 연 매출의 마진율이 3%에서 4%예요. 이런 회사에서 어떻게 이 비용을 올리겠어요? 옵티머스 절대 쓸 수 없죠. 사치 중에서도 사치고 망하는 길이죠. 엄청나게 생산력이 늘어나면 그러면 옵티머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면 옵티머스도 대단히 많이 생산해서 리스 가격이 대단히 내려가야 돼요. 최저임금보다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최저임금보다 내려가서 또 그들만큼 인간만큼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여러분 최저임금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경제, 이건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1억 대 정도가 생산되면 가능하죠. 뭐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말 똑같이 모든 걸 대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초반에는 고위험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초반에는. 이 시대가 언젠가는 올 수밖에 없을 텐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마지막 20% 그리고 그걸로 어떻게 경제성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마지막 남은 그렇죠. 또 과제이고. 제가 FSD 10이 나왔을 때, 버전 10이 나왔을 때만 해도 자율주행 바로 내일이면 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3년 흘렀거든요. 아하. 저는 이 골목길 돌면은 옵티머스가 나를 기다릴 거야. 이거는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아직은. 네, 어느 아직은 정도 걸릴 거라고? 저는 한 3, 4년 넘게 걸릴 거라고 봐요. 진짜 저는 FSD 엔드-투-엔드 제가 책을 썼을 때 테슬라 처음으로 버전 11에서 버전 10에 갔을 때 이거다. 이거야말로 해결책이다. 버전 13 나오면 끝났다. 웬걸요. 버전 13 나와도 멀고도 멀고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이걸 어쩌면 좋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이제 심층적으로 보신 박사님의 이야기니까. 네. 자, 이번에는 우리가 AI를 좀 이야기해보고자 네. 하는데 사실 AI의 기술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해왔습니다만 YSTV 구독자분들과 함께 특히 이제 강정수 박사님은 이게 과연 시장성이 있을 것인가 어떻게 시장성을 만들어갈 것인가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지금 뭐 AI 버블론도 많이 나오고 이 투자가 어디까지 진행될 수 있으며 이런 얘기 하는데 결국은 돈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크리스마스 때 좀 고민을 해보고 제가 글을 쓰려고 자료를 좀 준비를 해보면서 버블이 터질 수 있는 2026년 터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가능성은 없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한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2025년의 AI의 특징은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규모의 AI. 그러니까 즉 모두가 막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이는 알파벳, 카펙스 투자만 2025년에 3,800억 달러 했잖아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을 하고 있는 거예요. 3,800억 달러를 4개 기업에서 1년 만에 썼다라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오라클 들어오죠. 빚내서 SPC 만들어서 들어온다는데 저쪽에서 캐피탈 회사에서 안 들어온다니까 또 주가 폭락하죠. 틱톡 겨우 인수해가지고 다시 살죠. 그 다음에 모든 회사, 코이브, 원래 코이브가 왜 주가가 떠요? 원래 뭐던 회사예요, 여러분, 거기? 크립토 채굴하던데요. 네, 맞아요. 그 크립토 채굴하는데 전력회사하고 계약을 10년짜리 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전력 계약에 이거를 크립토 채굴에만 써야 된다고 안 해놨거든요. 그 데이터 센터에 쓰는 걸로 돼 있거든요. 네오 클라우드로. 그러면 우리 이걸로 데이터 센터 만들래요. AI 데이터 센터 그래서 바꿔치기 한 거잖아요. 네. 여기는 앞으로 10년 동안 전기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면 GPU만 좋은 거 갖다 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여기 투자하고. 그러니까 모두가 투자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메타도 보세요. 라마3 나왔는데 욕 바가지로 먹으니까 맞아. 슈퍼 인텔리전스 랩이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그 무슨 왕? 알렉산더 스킬 왕, 그 사람, 스케일 AI 데려오는데 엄청나게 돈 주고, 여러분, 오픈 AI하고 구글 딥마인드에 사람 데려오는데 이정료 막 1억 5천 달러, 1억 8천 달러, 연봉 1억 달러, 여러분 1억 달러면 우리나라 1,400억이에요. 맞아요. 연봉이. 너무 슬퍼요. 근데 지금 메타 무슨 결과 나왔어요? 지금 올해 말에 나눈다더니 내년으로 연기행기 아보카도라는 거잖아요. 이제 라마 이름 계속 쓰기 좀 거시기 하니까. 아보카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미지 만드는 AI는 망고라고 해가지고, 네, 아보카도 맞아, 망고, 이것이 내년도에 예고되고 있습니다. 자, 올해는 누가 해도 다 AI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한국도 AI 3강 간다 하면서, 그냥 GPU 있으면 다 AI 될 것 같은. 그래서 막 GPU 사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맞아요. 저는 2025년부터는 죄송한 얘기지만 패자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할 거다. 2026년부터 2026년. 내년부터. 패자가 나오고 승자가 나오고 2027년 가면 확실하게 갈릴 거라고 보고요. 이 승자하고 패자는 근데 무엇으로 갈릴 거냐면 처음에 이제 AI 나오면 대부분 이제 카이스트 교수님들 나오고 기술주의자들 나와가지고 AI가 나오면 세상이 변하고 우리 일자리는 없어질 거고 AI가 인간보다 더 똑똑해져 우리는 살 것이 없을 거고 스카이넷이 나타나서 인간을 죽이기 시작할 거고 다 이런 스토리 믿으면서 공포감에 쩔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AI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2026년에 AGI 택도 없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AGI가 안 와도 지금의 기술로도 충분하게 좋습니다. 서비스기.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여러분 1908년에 모델 T가 나오면서 무려 100년 전에 120년 전에 해리포드가 나오면서 독일 업체한테 한 방을 다 매겨요. 자동차를 처음 만든 건 독일이었잖아요. 얘네들은 다 수작업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컨베이어 벨트를 공장에 집어넣으면서 대량 생산을 최초로 하게 되죠. 그러면서 보스턴과 뉴욕에 있는 말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마차를. 모델 T 여러분 이미지 검색해 보시면 거의 마차처럼 생겼어요. 그래요. 수준이 마차예요. 기아 모닝 죄송합니다. 기아 모닝 운전자분들.
나쁘지 않아요. 기아 모닝이 100배 이상 좋습니다. 모델 T보다. 그럼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자동차 붐이 일었잖아요. 예. 정말 6개월만 일하면 자동차 살 수 있었던 네. 마이카 시대를 열었잖아요. 네. 그때 크라이슬러, GM, 포드의 자동차보다 지금 현재 모닝이 100배 더 좋아요. 기술이 완벽해야 시장을 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맞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시대에서 사람들이 쓸만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딱 쓸만하면 된다. 네, 그것이 시장을 열지. 아. 완벽해야. 아하. 여러분 1950년대도 ABS 브레이크 없었어요. ABS. 지금은 기본으로 돼 있는. 그렇죠. 배기가스 저감 장치 없었어요. 네네. 창문 손으로 열었어야 돼요. 이렇게 돌려서. 에어컨 롤스로이스에도 에어컨 없었어요. 뭐가 좋겠어요? 구동 장치며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좋겠어요? 그런데도 세상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보셔야 될 거는 2026년에 이 기술만으로도 누가 이제 시장을 열 것인가 대단히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가 저는 대단히 중요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에는 모델 공개 이제 안 할 거예요. 오픈 소스를 안 할 거고 맞아요. 나와도 이거를 인스타그램에 어떻게 집어있느냐, 페이스북에 어떻게 집어있느냐, 왓츠앱에 이제 카카오톡 같은 거잖아요. 여기 어떻게 통합시킬 것이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메타는 테스트를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지만 전면하실 것은 AI 친구 서비스죠. 그러면서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사람들이 애인 사귀는 시대로 저는 2025년은 AI와 사랑의 해라고 저는 생각해요. AI를 팔로우하고. AI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영화 허. 영화 허. 모르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있을 결국엔 텐데 일반인들이 이 AI 서비스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느끼고 거기서 하고, 폭발을 하느냐. 네, 사랑하는 서비스는 엄청나게 돈 벌 겁니다. AI 사랑 서비스가 뭐예요? 나 이해가 안 돼. 잘 모르시는 거. 네. 영화 허라는 것이 그건 있습니다. 알아요. 네. 근데 그게 2013년에 나온 거잖아요. 네. 그 영화 도입 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때는 2025년. 아, 25년이었나요? 네, 2025년 올해가 영화 허의 배경 연도고요. 지금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제타라는 서비스 모르시죠? 제타요? ZETTA. 아, 그게 약간 심리 상담하는 그런 거예요? 심리상담 보이프렌즈, 걸프렌즈 시장이잖아요. 네. 걸프렌즈, 보이프렌즈. 엄청 큽니다. 여기 총 10대, 20대들 집으로 사 하늘을 찔러요. 지금 돈 엄청 벌고 있고요. 해외에서도 캐릭터 AI를 구글이 사실상 인수했는데요. 이번에 그렇게 인수하듯이 정말 떼돈 벌고요. AI 걸프렌드 현상에서 이제는 AI 보이프렌드 현상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일부 오타쿠들이 네. 뭐 캐릭터와 사랑에 빠지고 인형과 사랑에 빠지고 이런 거였는데 AI 버전으로 가면은 사실 이제 정신을 지배할 수 있잖아요. 말이 통하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개인정보 이슈도 엄청나게 터질 거고요. 근데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어마어마하게 AI 이 프렌드 시장은 뭐 영어로는 사실 AI 컴파니언 시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잠재력이 커서 메타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오픈 AI도 시작하기도 밝혔어요. 챗GPT 안에도 들어옵니다. 아예 대놓고. 그래서 무료 서비스를 쓰되 챗GPT를 AI 친구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 쓰는 거죠. 또 뭐 성인용도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한국 보도할 때는 19금이라고 보도를 했어요. 예. 남사친과 여사친은 19금이 아니지만 예. 남친과 여친이 되면 19금적인 얘기가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씩 앞으로 나가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레플리카라는 서비스 인기 있는데 무료로 하면 다 남사친, 여사친이에요. 예. 계속 메시지 와요. 돈 요금 업그레이드 내면은 하면. 애인이 나는 된다. 너만의 남친이 될게, 너만의 여친이 될게가 되거든요. 그럼 지브루사가 어떨 것 같으세요? 인류가 갖고 있는 지브루사에서 가장 높아요. 그래요? 처음에는 호기심이지만 나중에는 성적인 걸로. 성적인 것도 포함되는 건데 사랑하는 거예요. 아, 사랑하는 사랑하고 싶은 감정에 마음. 돈 아끼세요? 아니죠. 왜 AI랑 어떻게 사랑을 해요? 사랑에 빠져요. 그렇게 된대. 난 아직도 믿기지가 아니, 않아요. 지금 인간과 인간끼리의 사랑이 충만하신 분들은 이해를 못 하겠으나. 저는 미국이나 지금 이런 부분들이 한국에 잘 보도가 안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농담 삼아서가 아니라 저는 이게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24일 날 짤로던 게 뭐냐면 야놀자의 뭐 건대합 상황, 부산 상황, 뭐 어디 뭐 이렇게 상황 이렇게 내가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항상 매진됐던 방들이 네. 남아 돌았다는 거예요. 응?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서라고도 일부 하지만 그 요인도 있겠지만 더 큰 요인은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는 거 싫어해요. 감정적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크니까. 요즘 미국에서는 뚜렷한 경향성이 뭐냐면 뉴요커나 뉴욕타임즈 이런 데서 계속 특집으로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스마트폰과 이 인터넷과 디지털 세상이 혼자 지니기 너무 편하게 됐다는 것을 특히 코로나 때, 코비드 19 때 경험하게 됩니다. 문화적으로.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 있었지만 배달시켜 먹는 게 이렇게 익숙하지 않았던 미국에서도 배달시켜 먹으면서 혼자 지낼 수 있죠. 혼자 넷플릭스 볼 수 있죠. 혼자 야동 보고 뭐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혼자 도박하고 온라인으로 모든 걸 도박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디지털 세계와 썰면서 물리적 세계하고 접촉을 최소시켜 하시려는 이러한 것들이 오타쿠 뭐 일부 컬처가 아니라 문화가 아니라 대단히 강력한 흐름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거고 여기에 저는 AI 프렌드 시장은 그냥 불을 지를 거라고 봐요. 진짜 클 수 있어요. 클 수 있어요. 네? 내년은 AI 프렌즈. 그러니까 이러한 서비스들 또는 AI 커머스 시장들 계속해서 AI 기반한 새로운 서비스들 저는 제가 혁명이라는 단어 여러분 이 폴리티컬 혁명이 아니라 정치적 혁명이 아니라 우리가 기술 혁명이나 산업 혁명은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스마트폰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모바일 혁명. 네.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전문가가 아니라 여러분도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보시는 분들 이 아침에 출근할 때 스마트폰 두고 나오시면 어떻게 하세요? 다시 가죠. 집으로 다시 무조건 상상을 할수 들어가죠. 없죠. 상상할 수 없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 특정한 기술이 없으면 불편한 삶을 사는 것이 그 혁명이에요. 혁명. 우리가 여기에 전기가 없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죠? 이거 촬영 못 하잖아요. 상상을 할 수. 촛불 있어요? 촛불. 촬영 자체가 안 되니까. 여름에 싱가포르에서 에어컨 없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아유 못 살죠. 그것이 없으면 불편해질 때 그것을 그 기술 혁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AI 혁명이라는 건 뭐냐면 AGI가 나와서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이 없으면 생활이 불편한 겁니다. 업무하기 힘들어지고요. 커뮤니케이션 어려워지고요. 커머스하기 어려워지고요. 미디어 소비 어려워지고 투자하기 어려워지고 은행 처리하기 어려워지고 나 홀로 사는 게 힘들어요. 스마트폰 없어서 살 수 있어요. 그쵸. 할 수는 있죠. 나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스마트폰 제가 마저 두고 오면 그래 오늘 디지털 디톡스 하지 뭘. 저기 인천 공항 가다가 스마트폰 집에 놔두고 그래 요번 여행은 우리 둘이서만 보는 거야 얼굴. 여행 가는 거죠. 우리 가서 대화만 많이 하고 올까? 갔다 올 수 있죠. 근데 당장 그걸 못 해요. 당장 빨리 들어가는 거 퇴근을 못 그게 해. 아니라 애초에 버스 타기 전에 알게 돼. 주머니 만져보거든. 네. 결제해야 되거든. 근데 그때 알게 돼. 그래서 그것이 혁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습관을 바꾸는 것, 우리의 생활을 바꾸는 것. 이것이 기술 혁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자동차가 무진장 좋은 자동차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가 없는 세상은 불편한 세상이에요. 모두가 걸어 다닐 수 있죠. 못 가지고 못 걸어 다녔어요. 하루 정도는. 네? 근데 에브리데이 홀리데이 걸어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보찜 들고서 강릉 한번 가보자. 우리 한 달 뒤에 만나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네. 이제 우리는 챗GPT나 제미나이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죠.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런 것이 곳곳에서 커머스에도 AI가 등장하고 상담에도 AI가 나타나고 커뮤니케이션도 AI가 도와주고 이런 부분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오면서 내가 AI가 없으면 생활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AI 혁명이고 저는 2026년이 그것을 가늠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게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비스를 장악한 기업들이 등장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이러한 판이 만들어지면서 이거가 안 만들어지면 이게 버블이 터지는 건데 저는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버블이 이제는 터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돈 근데, 번다. 네, 돈 벌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뭘 생각하냐면 비용 구조를 생각해요. 비용 구조를 생각하기 때문에 오픈 AI도 이제 영수가 아니에요. 이제는 거기는 소비자 기업이에요. 오픈 AI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 구조를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 미국에만 앞으로 10년 동안 20기가와트 원자력 발전소 20기가 들어가고 있는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오픈 AI가 이번에 엔비디아가 그로크 인수한 것처럼 세레브라스를 인수하겠다? 또는 퓨리오사를 인수하겠다? 저 너무나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보라는 거예요. NPU 기업들이요. 네. 왜? 이제는 학습하는 데 들어가는 트레이닝하는 데 들어가는 고급 GPU도 필요하지만 지금 저기 오픈 AI 같은 경우는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로그인하는 사람이 9억 명이잖아요. 이 9억 명이 매일 질문을 그냥 한 시간에 한 번씩 하면 9억 개잖아요. 이거 답변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비싼 블랙엘 칩 가지고 해줘요? 이건 바보가 아니면 안 하죠. 비용 컨트롤이 들어갔어요. 이 비용은 저렴한 칩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 에너지를 적게 먹는 칩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데이터 센터도 저기 임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구글 거 임대해서 쓰는 거는 학습 뭐 급할 때는 써야 되지만 한국에는 자기 데이터 센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칩도 일부는 자기 칩 들어가야 돼요. 수직 계열화 할 거고요. 비용 구조 컨트롤 할 거예요. 그러면서 떼돈을 벌면서 수익도 남기는 구조로 가야 되죠. 언제까지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가 없이 지금 오픈 AI가 계획하고 있는 게 2030년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예요. 2030년 밑 빠진 대야. 독이 아니고 네.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 넣었대. 밑에도 막고 있고 그 자기 자체 데이터 센터에 투자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천문학적일 거라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자기 건물 갖고 있으면 임대료 안 나가는 것처럼 네. 비용이 오히려 더 세이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수직 계열은 어느 정도 왜 8억이 9억이 쓸 거고 이걸로 AI 친구 서비스 할 거고 AI 커머스 서비스 할 거고 별걸 다 할 거거든요. 지금 오픈AI가 링크드인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력 그 채용 서비스. 근데 시장. 링크드인이 어떤 서비스에 마이크로소프트가 100% 갖고 있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회사입니까? 오픈AI 지분 25% 갖고 있어요. 대주주의 자회사를 갖다 공격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오픈AI는 휴머노이드 만들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면 만들 수는 있겠지만 지금 존재하는 시장의 주인을 바꾸겠다라는 거죠. 돈 되는 서비스 우리가 직접 하겠다. 다 하겠다. 다 하겠다. 커머스, 아마존, 쿠팡, 네이버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도전장 내밀고 있는 거.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판이 이제 2026년에 그려질 거라는 건데요. 저는 버블은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탄은 있다고 봐요. 무조건 터진다는 얘기 아닙니다. 터질 가능성은 유일하게 전력이에요. 아하. 즉 어떻게 되냐면 시나리오상으로는 예를 들면 내년에 예를 들면 오픈AI만 앞으로 10년 동안 20기가 같으면 원자력 발전소 20개잖아요. 그럼 원자력 발전소 다질 때까지 기다렸다 짓지 않겠죠. 그럼 원자력 발전소 SMR로 해도 7년 걸립니다. 7년 뒤에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7년 동안 서비스 안 하라는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당장 내년부터 지금도 짓고 있고 내년부터 짓고 있단 말이에요. 일부는 오라클하고 같이 짓고 오라클에 3천억 달러 그 계약 준 게 오픈AI잖아요. 그렇죠. 오라클한테 짓고 자기네들도 짓고 곳곳에서 섞어서 짓 거란 말이에요. 구글하고도 지금 앞뒤를 안 가려요. 9억 명이 쓰고 있는데요. 네. 지금 노르웨이도 하나 짓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 중동에도 짓기 시작하고 다 짓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자기네들이 예를 들면 10개를 지려고 해요. 만약 오픈AI 뭐 구글 다 합쳐서 그래 내년에 10개 지려고 하는데 미국 정부가 내년에 5개만 해당하는 전력 주면 어떡할 거예요? 이건 전력은 외생 변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글도 에너지 회사 하나 지난 12월에 샀잖아요. 아마존도 원자력 발전소 사고 메타도 사고 다 사요. 지금 에너지 회사. 그래도 안 되는 것이 궁극에 와서 정부가 데이터 센터가 증가하는 속도만큼 전력을 증가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증가 안 시켜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워낙 데이터 센터의 증가 속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이 속도가 늦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걸 멈추는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 짓는 속도가 둔화되면 미리 여러분 엔비디아의 칩을 사재기 했잖아요. 예. 그래서 2027년에는 몇 개 살 건지도 선불 다 지금 가계약했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그렇지. 우리 그거 6개월만 늦춰줘. 그러니까 쓰긴 쓰는데 데이터 센터의 건설 속도가 좀 늦어졌네. 시속 80km로 달 거라고 생각했는데 50km야. 전력이 50km로 오거든. 그렇죠. 그러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우리 반도체는 필요해. 우리 서비스 확장되니까. 하지만 우리 소비자들이 조금 괴로워해야지. 중간에 옛날에 트위터 고래가 뜨듯이 잠깐 뭐 치치키치 기다려. 로딩 중. 뭐 요청이 많습니다.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뭐가 되냐면 2026년에 엔비디아의 매출이 줄어들 거라고 보진 않아요. 2027년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주문에 대한 선주문의 계약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되면 엔비디아의 매출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증가하지 않아요. 뒤로 미뤄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엔비디아의 매출이 증가하지 않았다. 난리 나죠. 그럼 시그널이 갑자기 혹. 그러면 HBM은 매출이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지 않았다. 이러면 엄청난 연쇄 작용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버블이 터질 가능성이 유일하게 여기 있다고 봐요. 전력. 그러니까 미국이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는 만큼의 전력 속도를 못 대줄 경우. 최근에 12월에 마이크로소프트 CEO인 이 나다냐가 백악관에다가 공문을 보냈어요. 이 정도 속도면은 우리가 계획하는 데이터 센터를 우리가 계획했던 시간에 지을 수 없다. 전력 더 어떻게 좀 땡겨달라? 그렇죠. 아니 근데 전력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SMR, 소형 모듈 원전도 7년이 걸리는 거고 이제 막 상용화 한 해 만에 단계고 그 사이에 그래서 뭐 친환경으로 뭐 태양광을 더 까니 뭐 풍력을 더 까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풍력도 오래 걸리고요. 딱 두 가지 LNG하고 태양광밖에 없어요. LNG하고 태양광. 그게 제일 빨라요. 네, LNG하고 태양광이 2년밖에 안 걸리니까 빨리 질 수 있는데 근데 중간에 뭘로 거기 송전망은 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영향은 줄 수 있죠. 백악관에다 공문 보내고 압력 보내고 이러다가 우리 중국한테 뒤진다 뭐 AI 패권을 위해서는 전력 패권이 필요하다. 이런 압박을 닐 거예요. 여기 이제 트럼프가 행정부가 답변을 해주겠죠. 근데 이 부분에서 삐끗나기만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2024년, 2025년, 2026년 앞으로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는 진짜 천문학적인 숫자로 많이 짓고 있거든요. 이거 2025년 뭐 현재까지도 저희가 이제 연말에 찍고 있습니다만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그 흐름을 아시겠습니다만 조선방산도 최근에 조정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거의 조정 없이 가는 게 전선 관련주들이에요. 변압기 수요 이쪽들. 아, 근데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럴만하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어난다는 건 아니에요. 터지면 여기서 터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버블이. 공급이 네. 제대로 안 되면 네. 그 그래서 뒷판으로 주르륵. 실물 경제가 무너지긴다기보다는 거기도 실물 경제가 사실은 계속 매출은 있을 거예요. 매출의 증가폭이 없으면 주식시장이 이번엔 붕괴될 가능성이 더 있다는 거예요. 이미 반도체 많이 조심해야 올라왔으니. 그러니까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저 전력 상황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상반기는 좋을 거라고 봐요. 상반기에 뭐가 나올 거냐면 아무리 서비스 경쟁이지만 모델 경쟁도 이루어지죠.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블랙일로 학습한 모델이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마 1, 2월 정도에는 블랙일로 학습한 오픈 AI나 X.AI의 모델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와우 경이로운 수준인걸? 역시 AI는 계속 잘 되고 있어라고 하면서 상반기에는 되게 좋은 소식이 저는 시장에 전달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건 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터지는 거죠. 그 뉴스가 가장 중요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짓던 데이터 센터의 완공 속도를 늦췄습니다. 또는 삽뜨기로 했는데 삽뜨는 행사를 안 했습니다. 아, 이거 무섭다. 네? 무섭다 이거. 근데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세요? 사실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이 데이터 센터 짓는 속도를 조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 왜요? 거기에 전력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게 여러분 미국 땅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부탄에도 짓고 있어요. 뉴질랜드도 짓고 있고 거기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거는 뭐 그냥 전 세계 공급망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미국 땅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되게 그 희귀한 장면을 보고 계시는 게 이런 거 제가 포인트로 알려드려야 되거든요. MC 2명이 머리 쳐박고 막 메모를 하고 있어. 이거 지금 필리아 선생님이 제일 중요한 말씀하실 때 이거 진짜 시험에 나온다. 둘이 열심히 적고 있는 거야. 아니 왜냐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이제 고민이 많은 게 그거예요. 반도체도 그렇고 2026년 상반기까지 참 좋을 것 같고 하반기까지 갈지 안 갈 좀 더 지켜보자. 근데 이제 주식은 하반기까지 좋다고 하니까 산업이 하반기까지 좋다고 하면 주식은 상반기까지는 괜찮겠다. 요 생각들을 거의 컨센서스로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험인자가 뭔지를 미리 봐야 되는 거야. 언제 이 뉴스가 나오면 전력, 데이터 센터 혹시 투자 늦춘다? 속도를 늦추겠습니다. 이거는 아찔합니다. 그래서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 오픈 AI가 예를 들면 4월 달에 뭐 열 몇 군데에서 시공식 하기로 했는데 8개로 줄였다. 2개만 줄여도 이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럼 2개에 들어갈 블랙에를 다음에 쓰겠죠. 홀딩 들어가죠. 그러면 2026년 뭐 4월 달, 5월 달에 엔비디아의 매출에 영향 없어요. 하지만 이것은 하반기. 6개월이나 7개월 지연돼서 엔비디아 매출에 영향을 주겠죠. 그렇죠. 수요가 병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에요. 계속 빨리 전화해요. 사장님 빨리 갖다 주세요. 빨리 갖다 주세요 했는데 사장님 저희가 이제 좀 배불러가지고 천천히 갖다 주시고 짜장면 10개 주문한 거 8개로 줄여주세요. 그 이러면 요인이 이제- 전력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AI 경제가 위축돼서 그런 게 아니라 전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지금 수요를 의심할 게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보이프렌드, 걸프렌드 뭐 이런 것처럼 돈 벌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도 준비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문제라면 전력이라. 근데 아까 초반에 그 버블 터질 가능성이 2가지 그러니까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사라졌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사라진 것이 뭐냐면 돈을 못 버는 거죠. 돈 돈 벌 준비가 다 돼 있다는 내년에는 거고 돈벌 다양한 준비가. 서비스 돈 벌 준비도 돼 있어서 결국은 돈을 벌 거예요. 근데 돈을 벌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기 끊겼대. 우리 내일부터 일하래. 얼마 전에도 그리고 캘리포니아 또 정전 났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뭐 텍사스도 그렇고 정전 북한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 중요하다. 아이언맨도 이 가운데 이거 원자력 발전소 조그만한 거 없으면 멈춰 섭니다. 저는 말짱 예전에 꽝입니다. 그 어린이집 애기 보낼 때 미국에서 어린이집에서 갑자기 정전됐다고 보냈는데 1시간 만에 찾아가라고 전화 왔어요. 애 데려가라고? 애 데려가라고. 정전됐으니? 정전됐. 근데 너무 모두가 다 오케이! 그리고 다 찾아갔어요. 그게 너무 흔한 일인 거예요. 정전이 흔하니까. 거기다가 데이터 센터가 마치 막 블랙홀처럼 전기를 막 빨아들여. 그러면 이제 단기간에는 LNG하고 태양광, 송전망. 그리고 또 요것만 ESS가 꾸미는 되죠. ESS가 폭발적으로 전환장. 성장한 것이 AI 데이터 센터에는 원래는 재생에너지에 ESS를 썼잖아요.
근데 AI 데이터 센터는 플럭투에이션이라고 하죠. 전력을 많이 필요할 때하고 전력을 많이 안 필요할 때 이 플럭투에이션 엄청 강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송전망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차단시켜내기 위해서 AI 데이터 센터는 ESS가 다 들어가요. 이것이 지금 테슬라의 이 ESS 판매량이 매출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미국에서 트럼프 이후에 재생에너지가 에 대한 수요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ESS 좋죠. AI 데이터 센터에서 수요가 ESS에는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LG 엔솔하고도 계약을 했지만 물론 이건 지정학적 갈등도 있죠. 왜냐하면 ESS에 들어가는 건 LFP니까 중국 CATL을 갖다 썼는데 여기에 관세가 걸리니까 LG 엔솔을 갖다 쓰고 최근에 이제 삼성 SDI하고도 계약 중이다. 규모는 확정 안 됐지만 그것들도 다 그런 지정학적 갈등도 있지만 그 수요가 계속 필요한 이유는 AI 데이터 센터에 ESS가 지금 묻어가는 거거든요. 그 테슬라도 그거 하잖아요. 무슨 팩토리더라? 그 에너지 회사 있잖아요. 그쪽도 그러면 수익이 꽤 나겠네요. 지금 사실은 에너지는 완전히 돈 벌어주는 캐시카우죠. 그 남동생이 하는 그 회사인가요? 아니야. 메가팩이라고 해서 메가팩. 그거는 옛날에 솔라시티 쪽이고요. 메가팩이 지금 엄청나게 잘 되고 있는 거죠. 테슬라는 다 갖고 있네. 테슬라. 그러니까 아까 그 뭐라 해야 되더라? 그 수직 계열화 말고 네. 맞아요. 그거 다 돼 있는 거네요. 다 돼 있는 거죠. 생산의 깊이. 네. 와, 오늘 진짜 거의 폭풍처럼 들었습니다. 말씀을. 저 스페이스X도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스페이스X? 테슬라 얘기 여쭤보면서 우주 갑시다. 네, 말 나온 김에. 아니 이 데이터 센터가 결국에는 우주에서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는 그것이 1, 2년 안에 걸릴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한 5년 정도는 최소한 걸릴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가는 것이 궁극고 인류가 가야 될 길이에요. 왜냐하면 자율주행으로 가야 될 길은 인류가 가야 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는 교통사고를 없애는 거잖아요. 사람이 죽지 않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가야죠. 그것이 인류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도 지금 에너지를 쓰고 이거를 갖다가 LNG 쓰면 엄청나게 CO2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뭐 SMR 안전 저 핵 찬성자거든요. 그렇다고 잠실에다 짓고 용산 기지에다 짓고 목동 야구장 철수하고 짓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거 안전하니까 괜찮아. 그러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것도 SMR도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다 지어야 된다면서요. 그럼 뭐 난리가 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주에다 지면 우선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시는 건데 저는 이것을 더 퍼스트 프린시플이라고 보는데 물리적으로 이게 맞으면 가는 거죠. 당장 기술은 없어도 즉 에너지가 필요 없죠. 태양광을 거기서 쓸 거니까 냉각 필요 없죠. 추우니까. 세 번째 데이터의 전송 속도 광 케이블보다 빠른 게 레이저로 보내는 거잖아요. 지금 스타링크가 레이저로 보내고 있잖아요. 끼리끼리. 그리고 레이저로 보내면 되는 거니까 이게 다 문제 없어요. 다만 거기까지 그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워크로드라고 하죠.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팔콘 9으로는 불가능해요. 여기가 되려면 스타쉽이 반드시 작동돼야 됩니다. 스타쉽은 여러분 화성 가기 위한 거겠죠. 공국에는 그거보다 떼돈을 벌 겁니다. 여기에서 보십시오. 저궤도 위성 지금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성장이 되고 있고 스페이스X는 지금 이미 스타링크 때문에 흑자 기업으로 전환됐죠. 물론 팔콘 9 쏘면서도 흑자 기업으로 전환했지만 자 저궤도 위성 지금 중국하고 많은 나라에서 쫓아오고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 어떻게 압도적인 경쟁의 차이를 하냐면 워크로드의 차이예요. 팔콘 9이 실어나를 수 있는 스타링크의 크기와 스타쉽이 실어나를 수 있는 이 스타링크의 크기가 3배 이상 차이 납니다. 3배 이상? 네. 그러면 전송 속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타쉽이 나와야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질 수 있는 워크로드를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스타쉽이 발사에 지금 완벽하게 성공한 거 아닙니다. 테스트가 그냥 성공한 거지. 지금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돼야 아마 상장 갈 가능성이 있어요. IPO를 지금 왜 가요? 지금 브레이크 포인트를 넘었는데. 흑자인데. 스타쉽이 저도 몰라가지고 발사체 밑에 로켓을 올려주고 되돌아오잖아요. 젓가락으로 잡고. 스타쉽 걔도 갔다가 오는 거죠. 그러면 가서 우주 공간에서 뚜껑 열어서 위성 같은 거 쏴주고 뚜껑 닫고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거대한 것에 싣고 갈 수 있는 물건의 크기가 얼마나 커지겠어요. 로켓랩 좋아요. 로켓랩 요즘 관련주로 해서 주가 많이 올라가던데 로켓랩도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만들고 있죠. 워크로드가 너무 작아요. 크기 차이가 안 된다. 이거 그렇죠. 완전 덤프 트럭이랑 포터랑 비교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덤프 트럭은 있어야 트레일러예요. 그냥 트레일러 수준으로 진짜 거대한 것들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트레일러도 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스타쉽 크기 저희가 나중에 그 이미지 넣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요? 송일학이죠? 몰라요.
나홀로 아파트 있잖아요. 그냥 아파트 한 동이에요. 크기가. 네. 그거를 위로 쏘고 내려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 실물 크기 찍은 거 네. 영상을 봤는데 와, 그냥 저 멀리서 올라갔다 내려오는 크기 가늠이 안 되는데 그냥 아파트 한 동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라니까. 엄청나다. 진짜 엄청난 크구나. 거예요. 그럼 그걸 열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물건들이 다르다라는 거죠. 팔콘 9도 여러분 일주일에 2번 띄우잖아요. 한 번은 다른 위성 업체들을 띄워주면서 돈 벌기 위해서. 한 번은 스타링크만 가서 올리잖아요. 그럼 스타쉽도 일주일에 만약에 2번을, 한 달에 2번을 띄우다 했을 때 하나는 돈 벌기 위해서 다른 업체들과 물건 띄워주지만 뭘 할 거냐면요. 스타링크를 업데이트 해버릴 거예요. 2세대로. 예. 그러면서 전송 속도를 더욱더 빠르게 하면서 또 돈을 벌 거고 그 정도 되면 데이터 센터를 올릴 수 있는 워크로드가 완성된다. 화성에도 가는데 뭘 데이터 센터에 올릴 짐을 못 올린다고 얘기를 일부 주장하시던데 그걸 왜 못 올리죠? 네? 그래서 스타쉽이 성공하는 게 언젠가에 따라서 스페이스X의 상장 시기는 결정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그럼 내년 중이. 아니 그러니까 그걸 목표로 하는데 스타쉽이 성공 못 하는데 상장하는 이런 바보 같은 운은 범하지 않을 거예요. 아, 그게 성공해야 밸류에이션도 빵 높아지니까. 그렇죠. 스타쉽 성공하고 그 다음날 IPO 갑니다. 그러면은 공모하면 사람들이 미쳐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네. 그 공모 위한 그 상장 주관사 네. 선정 작업 한다고 하는데 그거 다 해놓고 네. 이제 타이밍을 보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스타쉽이 만약에 성공하지 못하면 저 같아도 안 해요. 아니 근데 이게 스타쉽이라는 게 네. 아까 말씀하셨죠. 우주 데이터 센터 건립의 키도 쥐고 있고 네. 스타링크의 규모의 경제를 낼 수 있는 키도 쥐고 있고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격차를 벌이는 거죠. 그리고 블루 오리진도 지금 쫓아오고 있잖아요. 네. 제이프 베조스가 하고 있는. 네네네. 얘 팔콘 9 수준이에요. 조그만 그러니까 얘가 이거 막 성공 아직 완전히 못 해가지고 시범 운영만 성공한 거잖아요. 이제 상업적인 운영을 시작할 때쯤 여기는 스타쉽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격차가 벌어져서 보세요. 자, 이 물건을 팔콘 9이나 블루 오리진에 올려서 비용하고 스타쉽에 올리는 비용은 이게 더 저렴하겠죠. 그렇죠. 이만큼 사이즈가. 그러면 있는데. 블루 오리진 죽을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왜 비싼 데다 저기다 올려요? 한꺼번에 여기 아파트 올리는데 거기 우리 물건 좀 같이 좀 낑겨주세요. 싸게 좀 갑시다. 맞아요. 그러면 10분의 1 가격으로 올리거나 5분의 1 가격으로 올릴 수 있으면 어떤 기업이 로켓랩이나 이런 데다 올리겠어요. 다 싼 데다 올리죠. 그럼 나머지 시장을 싹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가격 네. 중처럼 지정학적 갈등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네가 올려야 될 때는 올리겠죠. 그러나 상업적인 계산만으로 위성을 올려야 되는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에서는 내가 왜 그걸 비싼 데다 올려요? 비싼 데다 올린다고 저를 더 좋은 위치에 갖다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저쪽에 스타쉽이라고 하는 45인승 버스가 꽉 찼을 때 다른 이제 조금 비싼 뭐 버스라든지 택시를 탈 수 있지만 거기 가면 당연히 그냥 45인승 버스 타고 가는 게 제일 쉽다면은. 네. 아, 근데 이게 우리나라 얼마 전에 그 이노스페이스의 그 발사 물론 실패하기는 했습니다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상업 민간 기업들도 하기는 합니다만 격차가 이제는 너무나 초격차고 스페이스X는 아예 따라올 수 없는 영역으로 이제 가버리는 그게 거죠. 스타쉽이에요. 압도적이잖아요. 크기에서 압도적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공장으로 치면 규모의 경제예요. 연간 10만 대 생산하는 자동차 공장하고 나머지는 다 연간 10,000대인 거예요. 저는 그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그 스타쉽도 잘 되고 저기 뭡니까 그 XAI도 잘 되고 옵티머스 잘 되고 하는데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사실 스페이스X랑은 그 직접적인 지분 관계는 없잖아요. 네. 그냥 아빠가 똑같다는 거지. 네. 근데 스페이스X가 잘 돼서 테슬라도 재평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일부 주장에서 가장 비판적인 건 뭐냐면 만약에 나한테 1,000만 원이 있으면 또는 100만 원이 있으면 스페이스X 주식 살까 테슬라 주식 살까 하면 사람들이 테슬라 안 사고 스페이스X 살 거라는 거예요. 나 그거 너무 고민될 것 같아요. 전 두 개 다 살 겁니다. 자, 물론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자 오픈 AI도 상장하고 엔트로피 클로드도 좀 있으면 상장한다고 그러면 지금 상장하는 1조짜리 기업이 여러 개인 거잖아요. 1조 달러. 1조 달러. 네. 저기 오픈 AI 여러분 지금 벌써 8천억 달러 밸류에이션이에요. 5천억 달러 밸류에이션이에요. 네. 상장 가면 그냥 1조 달러예요. 네. 자, 스페이스X 가면 상장 가면 1조죠. 예. 1조부터 시작을 하겠죠, 아예. 예. 지금 8천억 달러니까. 네. 자, 그러면
아무리 미국이 저기 뉴욕 증권거래소에 돈이 많아도 유동성이 그 유동성이 그렇게 1조 달러짜리 기업이 갑자기 몇 개가 더 추가되면 그러니까 코스피로 따지면 LG 엔솔 같은 거 1년에 한 서너 개씩 상장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못 산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네. 일부 주장에는. 네. 그래서 선택적으로 구매할 거라는 건데 왜 사람들이 테슬라하고 스페이스X를 비교해서 구매하겠어요? 어디랑 비교하겠어요? 메타 살까 말까? 그러니까 구매하는 건 다른 영역에 있는 제품들하고 그 주식들하고 구매 영역을 하죠. 나 코이브 사러 말어. 아이 그래 다 합쳐가지고 저기 테슬라하고 스페이스X 묶고 여러분 그거 묶으면 ETF 안 나올 것 같으세요? 나오죠. 테슬라 투자했으면 스페이스X 가야죠. 그거 묶는 ETF가 왜 안 나오겠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상품을 그렇게 해서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유동성 문제로서 얘기하는 거는 넌센스로 생각해요. 오히려 다른 것들이 죽겠죠. 중국 시너지 효과가 어디서 날 거냐라는 거죠. 시너지 효과는 스타링크죠. 스타링크를 지금 요번에 나왔던 것이 테슬라가 특허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스타링크의 안테나를 테슬라 지붕에 까는 거죠. 그러면 비용을 물론 또 돈을 벌겠죠. 스타링크를 사람들이 괜찮은데 나 그러면 이거 월 사용료 낼래. 그러면 테슬라도 중간 수수료 얻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자동차가 인터넷과 연결된다고 했을 때 지금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고도 출원을 하고 있는데 훨씬 더 안전해지겠죠. 그렇죠. 훨씬 더 안전해지겠죠. 예를 들자면 지금까지 테슬라의 그 FSD는 집단 지성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스탠드얼론 나 홀로 AI 기능을 통해서 내가 보는 카메라 8대를 통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타링크로 해가지고 차가 100대가 연결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연결된 100 곱하기 8의 카메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교통 상황을. 그렇죠. 내 앞에 1km 앞에 가고 있는 차가 전달해주는 교통 상황. 다 보고 있는 카메라 8개가 곱하기 100대로 해서 800대의 카메라가 연결돼서 상황을 보는 거하고 8개가 보는 거하고 안전도가 어떻게 다 같겠어요. 그렇죠. 저 앞에서 뭐 사고 났다, 뭐 한다, 다 볼 수가 있는 거 오는 거고, 뭐가 출현했다, 이것이 입체적으로 좁아가면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시너지 효과가 없어요? 완전히 무슨 전단 같은 거네, 막. 그렇죠. 공단 쫙. 만약에 모든 로봇택시에는 다 깔 거 아니에요, 테슬라가. 그러겠죠.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사내 거래 하겠지? 얼마에 좀 싸게 주든 뭐든. 하지만 로봇택시는 모든 것이 연결돼 있어서 모든 카메라가 하나의 카메라로 집단 지성화되어 있다. 이게 안전도가 안 올라가겠어요, 여러분? 못 이기겠다. 나 소름 돋았어. 못 이기겠다. 안 되겠다. 테슬라는 못 이겨. 말씀 듣고 보니까. 아니, 그러면 머스크는 다 계획이 있었던 거죠? 뭐 그 정도의 생각은 당연했겠죠. 이걸 커넥티드 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이걸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실현하는 기업들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커넥티드 카는 여러분 2018년, 19년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뭐 V2K 뭐 해가지고 VTX. 그래서 다 차를 연결하면서 인터넷에 안 하잖아요. 왜요? 지금 5G, 6G는 못 하는 거예요. 스타링크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스타링크의 세컨드 제너레이션.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타링크 떠도는 게 퍼스트 제너레이션 1세대예요. 근데 스타10이 올라가면 2세대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더 빠른 거로. 더 빨라요? 더 빠르고 더 촘촘한 걸로. 아니 근데 저 궤도니까 레이턴시는 늦죠. 뭐 예를 들어 고궤도에서 오는 건 오래 걸리지만 저 궤도는 빠르니까. 근데 그래도 지상에서 통신하는 것보단 느린 거 아니에요? 지금은 느려요. 근데 2세대는 빠르다라는 거, 지상에서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이턴시를 또 커버 치잖아요. 그러니까 A하고만 교신하는 것이 아니라 B가 또 커버를 쳐주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 중간중간에 연결해주고 있기 때문에 중계기처럼. 네네. 그렇기 때문에 2세대로 가게 될 경우에 이거 그러니까 모든 것이 스타10의 운명하고 관련돼 있어요. 이 스타10을 잘 봐야 되겠다. 스페이스X. 그래서 뭐 관련주 자꾸 얘기하시는데 봐라, 상장하면 또 구매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스타10이 성공했다? 테슬라 주가도 같이 오를 거예요, 이제는. 그러네요. 연동돼 버렸기 때문에. 다 연동돼서. 그러면 스타10이 성공하면 오픈 AI 주가는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모르죠. 그거야 뭐 당시 또. 왜냐면 데이터 센터를 지금 막 저렇게 막 짓고 있는데. 근데 데이터 센터를 짓더라도 이동하고 하려면 7, 8년 걸릴 건데 7, 8년 동안 오픈 AI 손 빨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엑스단 AI도 지금 막 짓고 있잖아요. 콜로시스 해가지고 지금 뭐 20만 개, 30만 개 들어가는 거 짓고 있는 것처럼. 그거는 단계적으로 넥스트 레벨에서 가야 될 데이터 센터의 지향점이라는 거지 지금 다 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미국 정부에서도 반드시 원할 거예요. 왜? 지금 중국이 여러분 파이낸셜 타임즈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얘기하는데 지금 곡선으로 치면은 중국은 이렇게 지금 전력이 2015년부터 올라가고 있고요. 미국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엄청난 격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략은 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트 데이터, 웨스트 컴퓨팅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트 동쪽에서의 데이터들이 모이는 거고, 그러니까 동부 경제에서 데이터 센터가 어디에 짓고 있습니까? 서쪽에. 인구 많지 않은 지역에. 내몽고, 추운 지역.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엄청난 사막 지역과 추운 지역에 태양광과 풍력과 원자력 발전소도 짓고 있어요. 거기에 수력과. 그래서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생산되고 있어요. 서쪽에서. 그리고 그걸 초고속 송전망으로 동쪽으로도 보내지만 데이터 센터는 다 내몽고 지역에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중국을 미국이 이기기 위해서라도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우주로 보냅니다. 아니 근데 그게 저희가 8월에 이선엽 대표님하고 중국 갔다 왔잖아요. 근데 이선엽 대표님은 그걸 보시더라고. 버스 타고 막 지나가면서 또 그 전에 다른 이제 기차 타고 갔다 오시면서도 송전망을 보시는 거예요. 중국은 송전망, 송전탑 여기다 세워 여기서부터 깔아면 쭉 깔잖아. 주민들이 데모 안 하잖아. 근데 미국이나 한국이나 선진국들은 송전탑 무슨 뭐 전력만 깐다라고 하면 난리가 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에너지 차원에서는 중국이 너무나도 빠르게 쫓아오는 거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우주로 가는 게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민들 설득하는 것보다. 와, 근데 재밌다. 너무 재밌다. 왜냐면 이게 또 가까운 미래예요. 그러면 아까 그 아파트 웬만한 빌딩만한 스타쉽을 쏘면은 우주 데이터 센터도 실현 가능성은 확실히 빨라지는 거죠. 그렇죠. 아니, 지금 걸로는 불가능해요. 올릴 수 있는 물건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 웬만한 그 잠실 운동장만한 데이터 센터 생각을 하고 그 안에 서버 렉 들어가고 에어컨 장비들 들어가고 하니까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오히려 우주에다 올리면 그렇죠. 냉각이 필요 없잖아요. 냉각이 필요 없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다양하게 있어요. 지금 독일군이 만들고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이번에 독일군이 만들고 있는 데이터 센터는 전쟁 때 느낀 거예요. 데이터 센터도 전쟁이 필수 장비구나. 그래서 이동형 데이터 센터를 군인들이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하고 같이 데이터 센터가 움직여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는 전쟁이 작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로 이미 전쟁 개념도 바뀌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가 이동형 데이터 센터로 컨테이너 선들이 막 20, 30대가 막 같이 움직여요. 근데 연결돼서 움직이거든요. 그런 거 막 작전 과정에서 훈련 과정에서도 보여줘요. 한국은 아직 그런 거 안 돼. 우리 가면 무전기 해야 되는 거예요. 무전기. 군대에서 돌리는. 아니, 우리가 북한 땅 침공하면 어떡할 거예요? 북한 땅에 우리 뭘로 연결해요? 그렇죠. 아니, 뭐, 몇 개 큰 거는 고궤도 위성 우리도 쓰겠죠. 우리도 지금 위성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요. 군인들 뭘로 연결해요? 통신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무전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 거기다 초고속망 언제 뭐 KT가 깔면서 갈까요, 같이? 야, 이게 예전에는 무전기였고, 왜 요즘에는 전장에서 배터리 진짜 중요해서 ESS 배터리 같은 거 갖고 다니는데요. 근데 이제는 이동형 데이터 센터. 나도 만들어지고 요번에 만들어온 것이 이제 스타링크가 연결해줬잖아요, 우크라이나군은. 눈과 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에서도 기분이 나빴던 거는 그 국가의 한 운명을 좌우하는 눈과 귀를 한 개인이 갖고 있다는 거가 스페이스X도 상상도 안 했으니까 이거 문제 있다는 거죠, 국가 안보에. 그래서 전쟁 초기에 미국 국방부 차관보가 맨날 일론 머스크 옆에서 그 지역도 좀 풀어주시죠. 맞아. 이거 해가지고 그 사람이 열 엄청 받았다며. 내가 얘한테 이거 구걸해야 되나. 이게 영화 속에서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하나가 마음 좀 이상하게 먹으면 세상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됩니까? 일론 머스크가 착한 사람이길 바라야 됩니까? 이거밖에 없습니다. 뭐 아니죠. 제도가 규제해야 돼요. 어느 정도는. 근데 그래서 지금 미국은 스페이스 X에 정부 계약을 줘서 바이든 정부 때부터 스타링크는 민간용이고 미국 CIA하고 국방부가 운영하는 저궤도 위성은 따로 팔콘 9에 띄우고 있어요. 따로 분리해서. 그리고 이거에 대한 통제권은 일론 머스크가 개인 못하게. 그래서 국방용, 군사정보용 스타링크는 따로 있습니다. 저궤도 위성은. 그래서 이것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띄우고 있고 언젠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게 나오면 이제 일론 머스크의 손을 안 빌리고 미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스타링크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군을 지원해 주겠죠. 그거는 미국만 그럴 거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건 그래서 미국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중국이 띄우고 있고요. 중국이 지금 저궤도 위성을 띄우고 있고 유럽연합도 저궤도 위성을 띄우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못 띄워요. 그래서 유럽연합은 처음에 자체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돼서 팔콘 9을 통해서 자체 저궤도 위성을 띄우고 있고요. 타이완도 띄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중국하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뉴욕타임즈 보도내면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타이완 전쟁이 나도 거기에 스타링크 지원 절대 안 해준다. 해주면 저기 상하이에 있는 기가팩토리 방 빼야 된다. 또 그렇게 또 계약을 했기 때문에 타이완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그 조그만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저궤도 위성이 없으면 이제 전쟁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궤도 위성을 타이완도 띄우기 시작했다라고 뉴욕타임즈는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몇 개를 띄웠는지는 알 수 없죠. 그래서 저궤도 위성은 대단히 전략 자산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궤도 위성은 여러분 심지어는 스텔스 기능도 필요 없습니다. 다 디텍션 하잖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F-35를 바보들이나 타는 비행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중국향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중국은 이미 저궤도 위성을 띄워놨기 때문에 이 레이더에는 안 잡히지만 스텔스기는 저궤도 위성이 잡힙니다. 그건 또 잡아내는구나. 네, 그러니 전쟁 이런 얘기 들으면 누가 싫어하겠어요? 로키드 마틴 틀고 우리나라 카이 싫어하고 다 싫어하는 거죠. 북한은 아직 저궤도 위성 없으니까요. 레이더가 전파 방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파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스텔스 기능을 했던 건데 네. 저궤도 위성은 전파를 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냥. 그렇죠. 지켜보는 거니까. 시각적으로 사진 찍어서 뭐야 이게 어디 날아가 이렇게 보고 있고. 네. 근데 우리나라도 하기는 한다잖아요. 저궤도 위성. 그러니까 그걸 다 어떻게 하냐면요. 그거는 우리나라가 하는 것은 민간용이 아니죠. 민간용까지 스타링크 다 커버를 못 쳐요. 그러니까 군사용 저궤도 위성을 하겠다라는 거고 이거를 띄우는 걸 자체 기술로 좀 해볼 수도 있고 팔콘 9으로 띄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군사용 저궤도 위성은 미국 정부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것을 얼마나 촘촘하게 하느냐. 한국은 이걸 촘촘하게 할 이유가 없죠. 한반도만 커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즘에 그 별자리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스타링크 때문에 별자리가 잘 안 보여요. 저 어릴 적에도 진짜 그런 얘기 많이 나왔. 필름 카메라로 한두 시간 조리개 강제 노출시킨 다음에 별자리 이렇게 지나 사진 촬영하고 했거든요. 요즘에 그걸 못 해요. 다 스타링크 지나대냐. 그래서 이 지구가 크면 고궤도 위성 좋은 건 큰 거 두 개만 띄워놔도 멀리서 두 개만 띄워놔도 두 개로 커버리지가 다 돼요. 네. 근데 저궤도 위성은 그만큼 많이 띄워야 지구를 커버할 수 있죠. 네, 좁게 요렇게.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한국이 한 20개 띄워버리면 한반도 커버하려면은 좀 기다렸다가 잠깐 들어갔다가 기다렸다가 들어갔다 쓰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 걸로만 한다라면 근데 아마 군사 협력을 맺을 거라고 봐요. 미국이랑 맺는다든지 다양한 GPS를 또 국방용으로도 쓰듯이.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어떠한 협력들은 많이 고민을 하겠죠. 뭐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스타링크 없는 전쟁 뭐 생각할 수 없죠 이제는. 야. 거봐 우주 금방 갔다 왔죠? 정말 불꽃 같은 시간이었어요. 강정수 박사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땅으로 바다로 하늘로 우주로. 네. 와,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거의 2시간 가까이. 2시간이나 됐다고요? 지금 3시 반이에요. 1시간 57분째 녹화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너무 재밌었어요. 30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더 하고 싶으나 강정수 박사님이 쓰러질 수도 있는 거죠. 목이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